먼저 준혁이랑 순호랑 이 황금 같은 휴가 때 먼 길 와줘가지고 너무 고맙네. 근데 내가 가고 싶어도 뭐 어떻게 휴가가 아니면 만날 수가 없잖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휴가를 좀 자주 나왔었는데 특히 순호 같은 경우에는 34년에서 근무할 때는 뭐 홍대에서 택시 타면 20분이었고 일산까지 코앞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돈만 펑펑 쓰고 말이야. 34단에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군인으로 돈을 모으려면 벽오지에 있어야 돼. 맞아. 그게 진리고 그래서 돈 모으기에는 굉장히 또 좋은 시기라는 거. 이거 초콜릿 하나씩 먹자. 초콜릿이 집중에 더 도움이 되잖아. 제가 그럼 하나씩 맛있다. 만나서 반가워. 네. 순호도. 아 순호 진짜 오랜만에 본다고. 얼마만에 보는 거지? 기억이 좀 작년에 마을에 만나가지고 그게 좀 못 봤던 것 같아요. 뭐 서로 바쁘니까. 순호는 휴가 때 뭐해? 3일까지 휴가인데? 어제는 여자 만났다가 친구? 만났다가 친구들이랑 놀기만 하시면 부모님이랑 식사도 하고 좀 그래. 네. 준혁이는 휴가 때 보통 나오면 뭐해? 저희 친구네 여행. 여행? 네. 요번에도? 이거 양평 갔다. 아 갔다 왔어? 네. 오 약간 글램핑 같은? 저희가 그냥 펜션 잡고 아 펜션 잡고? 친한 친구들이 좀 많나 보다. 고등학교랑 아 같이 축구했던 멤버들? 아니 그냥 친구들? 네, 학교생. 고등학교도 그럼 구리에서 다 나온 거야? 고등학교는 여기 잠실 아. 건너기 전에 어. 광양고등학교라고. 그 고등학교는 고향은 구리인데 그래서 고향도 원래 서울이었어요. 아 그럼 지금 이사 간 거야? 네, 이사. 다 같이 이사 갔구나. 지금 휴가를 거의 반년에 한 번씩밖에 못 나오지 않나? 2, 3개월? 2, 3개월에 한 번? 네. 와, 휴가 한 번 나오면 막 5박 6일, 5박 뭐 그 정도? 7일. 그리고 지금 여기는 그 파주 그쪽은 격오질 해가지고 초과 근무 수당을 일반보다 훨씬 더 많이 신청할 수. 지금 몇 시간까지 신청할 수 있어? 내륙은 28시간이고 응. 지금 저희가 57시간. 57시간? 내륙은 28시간이고 57시간. 그거 풀로 다 찍겠네 그러면. 네. 왜냐면 경계 근무나 이런 것들 다 들어가기 때문에. 계급차로 내가 하사니까 1시간에 4,000원인가? 5,000원인가? 8,000원. 1시간에 8,000원? 네, 그 정도. 그냥 대한민국의 그 최저 시급 정도네. 그 정도. 근데 이거를 사실 야근을 해도 우리 때는 이거 최대 12시간밖에 못 찍었었어. ASP 막 이런 거 들어갔어도. 군 생활할 때 소초장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대대 전술훈련 때 내가 처음으로 원래 내가 받을 표창을 내가 우리 분대장이었던 당시에 순호한테 딱 줬었는데 그게 그 지금 9년차 이제 순호 중사가 받은 첫 번째 표창이었지. 내가 받은 게 뭐 사실 딱히 의미가 나는 어차피 단기였으니까. 뭐 장기하라고 대대장님이 많이 그랬었는데 안 맞더라고. 아니 아까 순호 오기 전에 준혁이랑은 왜 부사관을 선택했는지 아버님이 또 교수직도 하셨고 어머님도 공무원이시고 또 그래서 군인에 대한 생각이 그냥 단순히 나 그냥 일단 부사관 해보겠다 이게 아니라 그 부사관을 결정한 거에 대한 이유들이 되게 타당하게 많더라고. 왜냐면 간 보면은 장교도 있고 부사관도 있는데 장교가 아니라 이제 부사관 선택한 이유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준혁이의 딱 그 스마트한 사고 안에 다 있더라고. 그래서 되게 생각이 깊은 진짜 친구구나 이런 게 많이 느껴졌거든. 나도 간단하게 뭐 또 좋은 인연이니까 내 이야기를 좀 한번 간단하게 해보면 나도 이 지금 금융일을 선택하고 금융 컨설턴트 그리고 재테크 전문가 일을 선택한 게 계기가 있어. 근데 그 계기를 그냥 입으로도 내가 설명을 해주겠지만 여기 보면은 오늘 주려고 이렇게 한 장씩 다 만들었어. 그래서 요걸로 이제 좀 내가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 이름은 김민준이고 원래 수능 맨 처음 봤을 때는 내 이름은 김지웅이었어. 내 이름을 이제 개명했어 한 5, 6년 정도 전에. 나중에 뭐 술자리 같은 거 갖게 되면 내가 어떤 계기로 개명해줬는지도 말해줄 수 있는데 그게 또 재밌고. 그래서 이제 김민준이고 아까 말했지만 ROTC로 군대 전역을 24살에 하고 나서부터 바로 금융위를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10년 됐지 벌써. 그 사이에 예비군도 다 끝났고 전역한 지도 이제 내가 13년도에 전역했으니까 2021년도니까 그 정도 이제 시간이 금방 지나고 내가 119번이니까. 그래서 이제 밑에 쭉 보면은 경력은 이제 우리 금융업계 이제 커리어들을 내가 쫙 적은 거야. 근데 나는 이때 이제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사람이 삶이라는 게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본인 자신감도 얻을 수 있고 자존감도 또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오늘은 단순히 금융 경제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까마득히 안 보이는 23살의 그 후배 간부고 그럼 앞으로 이제 인생을 살아갈 날들이 굉장히 창창할 거고 그렇게 30대 40대가 될 건데 그 사이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요인으로 펼쳐질 수 있는지 그냥 그런 얘기들을 내가 살아온 삶으로 좀 얘기를 먼저 한번 해주고 싶어. 사실 금융 경제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제 앞으로 단순히 그냥 그렇게 이어갈 인연이 또 아니니까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나비 효과가 돼서 어떻게 또 이게 펼쳐질지 모르는 거니까 작은 인연도 쌓이면 굉장히 크게 돌아오는 거니까 얘기해주고 싶은데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내가 제일 잘하던 거는 공부였어.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어. 항상 시험 보면 그냥 평균이 100점이었어. 아까 아버님도 굉장히 또 스마트하신 분인데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누나나 이렇게 6인 대가족이었거든. 지금은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다 암으로 돌아가셨어. 할머니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담도암으로 돌아가셨고 담도암이 뭐냐면 몸 안에서 암세포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는 건데 난 아직도 그 기억에 남는 게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데 할머니가 막 병원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죽여달라고 막 소리쳤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나. 그리고 등은 못 움직이니까 전부 다 욕창이었고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평생 살았던 같이 배우자니까 살리기 위해 가지고 거의 10억 정도 쓰셨을 거야. 단순히 그냥 병원 치료비만 드는 게 아니라 가족이니까 살리려고 온갖 뭐 산삼부터 시작해서 상황버섯 몸에 좋다라는 거는 다 먹였는데 그걸 못 드시고 다 토하셨지.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배가 아픈 거였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할머니가 담도암이었어. 할아버지는 대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 내가 군 생활할 때. 내가 딱 육군 중위 때 그때 우리 5일 전차에 있을 때 그때 내가 5일 전차에 있을 때 5일 전차에서 경계 지원 나갔을 때 그때 이제 급하게 휴가 썼던 게 할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신 거였어. 근데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냐면 지금은 준혁이가 이 사람이 만나자마자 갑자기 과거 자기 유년 시절 얘기를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다 들어보면 내가 지금 이 직업을 왜 선택했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내가 주로 요즘엔 만나는 분들이 연예인분들도 많이 만나고 고액자산가 기업의 대표들 최소한 50억에서 100억 정도 이상의 자산을 가진 분들을 많이 만나. 이제 금융일을 오래 했고 잡지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노하우가 많이 쌓여서 그런 분들이 나를 먼저 찾아주시지 감사하게도.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을 상담하면 돈은 많이 벌 수 있겠지만 보람은 없어. 왜 그러냐면 어떤 기업의 대표를 만났는데 이 사람의 그 자산이 지금 100억이야. 나한테 부탁하는 거는 이 100억을 110억으로 3년 안에 만들어 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거지. 그게 주식도 될 수 있는 거고 그 외에 복리비과세 통장이라든가 너무나도 많으니까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자본주의 국가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다 할 수 있잖아. 근데 본인은 재테크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거를 불리는데 110억 만들 수는 있는데 10년이 걸린다는 거지. 안정적으로 굴렸을 때. 근데 당신은 전문가니까 이거를 3년 안에 만들어 달라, 5년 안에 만들어 달라, 기간을 단축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해. 그럼 거기에 20%에서 30% 정도의 퍼미션을 내가 먹을 수 있지. 그럼 그게 얼마겠어? 몇 억이야, 몇 억. 몇 억을 먹는 거야. 근데 보람이 없어. 왜냐면 이 사람은 100억을 모을 때 내 도움 없이 모았잖아. 그러니까 시간만 오래 걸릴 뿐이지 어차피 100억을 모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110억 만드는 건 가능해. 돈은 벌 수 있지만 일에 대한 보람은 못 느껴. 이 사람한테 내가 필요한 존재이긴 하지만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는 아니잖아.
근데 준혁이나 순호의 한 9년 전, 8년 전, 7년 전 이 사회초년생이라고 부르니 처음 내가 직업을 구하고 처음 자본주의에서 월급이라는 자본주의에서 내가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당연히 보람도 있겠지만 명예도 있겠지만 군인이니까 아무래도 돈이잖아. 만약에 준혁이가 지금 한 달 내내 열심히 일을 했는데 급여가 30만 원이야. 그러면 하겠어? 아니야. 바로 달인이 찾아야지. 순호 급여가 50만 원이래. 그럼 할래? 군인이 너무 좋아. 너무 명예스러워. 진짜 세계 최고의 명예를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 대우해 주잖아. 뭐 소련급 이상이 타면 항공기에서 방송까지 해주고 VIP 대우를 해주잖아. 아직 한국은 그 정도로 수준이 나는 군인이 정말 프라이드가 강한 직업, 정말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 나도 군 출신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 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한국 사람들 특히 사회초년생들이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내가 10만 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5만 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이렇게 초과근무수당 나도 쉬고 싶고 힘든데 경계작전 한 번 더 하면서 혹은 야근하면서 10,000원, 20,000원이라도 더 벌려고 더 노력을 하잖아. 근데 그거는 노력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월급을 딱 받았을 때 이 월급을 관리하는 노력은 안 해. 그게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평생을 아까 내가 말한 원사분들 얘기야. 평생을 열심히 일하고 뼈 빠지게 진짜 죽도록 인생을 내 직업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은퇴라는 걸 하고 나서도 또 다른 직업을 찾아야 돼. 돈이 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내 꿈이 뭐든 내가 집을 사는 거, 차를 사는 거, 건물을 사는 거, 그 외에 세계 여행을 가는 거, 내 꿈이 뭐든 돈이 필요하잖아요. 내 대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은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하면서 무슨 학교 차리는 게 자기의 평생의 꿈이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너 아프리카 갈 비행기 티켓 값은 있냐고. 그러니까 모든 게 그게 수반돼야 된다는 거지. 네. 다시 이제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와서 할아버지께서는 일본의 이제 서울대라고 불리는 동경대학교를 나오셨어. 동경대학교 나오셨고 우리 아빠도 굉장히 좋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셨는데 대일고등학교를 졸업하셨는데 아빠 후배가 그 지금 서울시장 오세훈이거든. 그래서 아빠 친구가 그 LG 또 지금 회장이고 아빠도 굉장히 엘리트였고 그래서 나는 그 피를 물려받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공부를 잘했는데 학원을 다녀본 적은 없어. 다 공부를 아빠한테 배웠거든. 근데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수학 문제 풀다가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그거 해답을 한번 베꼈어. 너무 문제가 풀기 귀찮은 거야. 풀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진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야, 한 번 베끼니까 어려운 문제만 있으면은 계속 베끼게 되더라고. 그리고 그때 아빠한테 혼나지도 않았거든. 심지어 걸렸는데도. 그냥 원래 공부를 잘하던 내 자식놈이니까 이러다 말겠지 하고 그냥 용서를 해주시고 넘어갔어. 근데 이제 내 나이 때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학력고사를 봤어. 그리고 그 점수에 따라서 내가 고등학교 선택해서 갔지. 지금처럼 뺑뺑이가 아니었어. 마치 우리가 대학교 가는 것처럼 그렇게 시험을 보고 갔는데 그 시험을 완전히 망쳐버렸지. 평균이 100점대가 나오다가 그때 70점대 후반이 나왔으니까 내가 원했던 고등학교를 다 못 갔지. 그러면서 나는 지금도 이렇게 재테크 세미나도 하고 사람들 만나서 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단순히 금융경제뿐만 아니라 동기부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성격이었고 자신감도 있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 14살, 15살밖에 안 되는 그 어린 나이에 내 인생에 제일 잘하는 거를 내가 못하게 됐다라는 생각에 엄청 내성적인 성격으로 변하더라고. 그래서 내 고향 친구들은 내 성격을 이렇게 얘기해. 외향적인데 내성적인 친구라고. 그게 원래 안 맞는 거잖아. 아예 그냥 반대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해. 근데 그러다가 계속 이제 좀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면서 사춘기가 그때 딱 왔어. 나는 그 사춘기가 오고 나서 나는 되게 막 친구들한테 뭔가 선생님한테도 뭔가 표현하고 싶고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속으로만 삼키고 있었지. 근데 그때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딱 전에 겨울방학 때 교내 방송이 있잖아. 요즘에도 음악 같은 거 틀어주나 모르겠어. 막 쉬는 시간에 음악 틀어주고 이러잖아. 근데 그때 드렁큰 타이거라고 혹시 알아? 네. 알아. 힙합 좋아해? 네. 누구 좋아해 가수?
쌈디 쌈디 좋아해? 가리온도 알아 혹시? 가요. 가리온은 몰라. 와 이렇게 세대가 변했구나. 더콰이엇은 알지? 지코 알지? 지코. MC 성촌도 당연히 모를 거고. 베이직 막 이런 사람들은 알지. 나는 맨 처음에 힙합 같이 했던 사람들이거든. 내 음악을 오래 했었어. 난 원래 대학 갈 마음도 없었거든. 그때 겨울방학 때 드렁큰 타이거의 남자기 때문에라는 노래를 처음 그때 딱 들었어. 눈물에 태어나서만 꼴찌라도 누구에건 어쩌고 저쩌고 DJ 샤인이랑 드렁큰 타이거 딱 하는. 근데 그걸 듣고 완전 삘이 확 꽂혀버렸지. 너무 멋있는 거야. 내가 알던 음악은 사랑, 이별, 만남, 설레임 그냥 이런 것들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 노래는 그 힙합이라는 장르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그냥 너무 멋있게 운율을 갖춰서 멜로디로 너무 멋있게 표현하는 거야. 나도 이걸로 나를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뭐지? 이 음악이 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귀에 고름이 잡힐 정도로 그때부터 힙합 음악을 들었어.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에 딱 갔지. 처음에는 듣기만 하다가 고등학교 딱 가고 나니까 내가 이 음악을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때 영등포에 있는 하자센터가 이제 청소년 문화 체육센터 이런 건데 그때 거기서 단순히 뭐 이렇게 체육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디제잉, 랩, 프로듀싱 이런 것들을 가르쳤어. 그래서 내가 그때 랩과 프로듀싱을 배웠어. 그래서 가리온이라고 이제 완전 1세대 MC 메타 혹시 알아? MC 메타 알아? 재현이 형? MC 메타가 내 스승님이거든. 내 랩 스승님이야. 그분이 내 녹음도 받아주고 그랬었어. MC 메타. 그 쇼미더머니에도 나왔었잖아. 지금은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인사는 드리지만 그래서 메타 형한테 이제 랩을 배웠고 MC 성천이라는 분이 있어. 파스싱 메이팅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내가 프로듀싱을 배웠어. 그리고 그때 만났던 내 정말 가족같이 지내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1위 곡을 38개 만든 작곡가 파타임이야. 송민호 겁도 걔가 만들었고 싸이 아이 러브 잇 그 외에 지코 아무 노래 이런 거 다 만든 애가 내 아주 친한 동생이야.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그 본부원들 직원들 데리고 그 동생의 작업실 가서 왜냐면 그 동생은 프로듀싱 업계에 완전 상위 0.01%니까 그렇게 다른 업계의 상위 0.01%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도 강의도 들어보고 그랬었거든. 또 11월 2일 날도 또 같이 저녁 먹기로 했고. 근데 이제 그때 만났던 친구가 그 친구인데 그렇게 이제 딱 음악을 시작했는데 나는 지금도 그렇고 완벽주의자 성격이 되게 강해. 어느 정도냐면 내가 만약에 일적인 뭐 재테크에 대한 부분이다 그런 거를 내가 준혁이한테 얘기할 때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틀리면 나는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아. 근데 그게 나는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겠지만 내가 관리해주는 사람들은 어때? 너무 사실 해피한 거거든. 내 관리자가 완벽하다라는 거는 되게 좋은 거잖아.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고 완벽주의자. 난 그때부터 그랬거든. 그래서 그때는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으니까 고등학교 딱 가고 나서 난 힙합 음악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우리 집에 그 당시에 가장이었던 할아버지한테 난 힙합 음악을 하겠다라고 딱 얘기했지.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국회의원 하시다가 시골에 내려와서 농사 지으시면서 6.25 전쟁 고아들 있잖아. 6.25 전쟁 고아들을 모아가지고 고아원을 설립하신 분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그게 유아원이 되고 유치원이 돼서 우리 부모님이 지금 유치원을 하셔. 그러니까 좋은 일도 많이 하셨는데 되게 멋있으신 분이야. 할아버지가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내 친구들한테 반말하는 걸 본 적이 없어. 할아버지한테 이제 내가 당시 힙합 음악을 하겠다라고 딱 말씀을 드렸어.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 당시만 해도 이 힙합 음악이라는 건 어떤 음악이었냐면 그냥 무슨 딴따라들이나 하는 돈도 못 벌고 무슨 양아치들 무슨 뭐 클럽 부비부비 문화 난 근데 그런 걸 되게 싫어하거든. 왜냐면 내가 생각했던 힙합은 그게 아니었으니까 되게 본인의 인생을 멋지게 철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게 힙합이었으니까 할아버지한테 딱 그렇게 얘기했는데 힙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집도 못 사는 집이 아니었거든. 할아버지가 뭐 사기도 당하시고 또 할아버지가 투병생활 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잘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나한테 그 당시에 내 이름이 지훈이었잖아. A가 있고 B가 있는데 너가 선택하라 그랬어. 16살밖에 안 되는 나를 딱 앞에 두고. A는 뭐였냐면 힙합이란 거 하지 말고 그냥 원래 공부 잘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업해서 평범하게 살아라. 그 대신 집안의 지원을 다 해주겠다 였고 B는 집안의 지원을 진짜 1원도 안 해주는데 너가 하고 싶은 음악이라는 걸 한번 해봐라 였어. 내가 그때 뭘 선택했을까? 내가 음악을 지금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A, B 중에 B를 선택을 했겠지.
난 음악을 하겠다라고 했어. 그래서 17살 때부터 군대 가기 전까지 하루에 투잡을 무조건 했어. 학비도 벌어야 됐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멋진고 좋은 사무실에서 정장 입고 이렇게 편하게 음료수 같은 거 마시면서 내가 얘기하는 직업이지만 사회초년생들 그리고 노동력을 통해서 힘들게 돈을 버시는 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 그리고 그렇게 버는 돈이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것도 너무너무 잘 알고 그들의 마음도 이제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나도 그런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지금은 뭐 연봉이 당연히 굉장히 높겠지. 뭘 상상하든 그거보다 높을 수 있고 멋지게 더 화려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더 멋지게 내가 그냥 가격표 같은 거 안 보고 그냥 음식을 당연히 먹을 수 있게 됐지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내 의지로 내가 내 자존감과 자신감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걸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야. 근데 그렇게 이제 난 대학 갈 생각이 없었어. 왜냐면 그때는 힙합 하는 사람이 대학을 가? 새끼 이거 안 되겠네. 힙합은 헝그리. 이상한 그런 게 있었어. 아주 진짜 쓸모없는 그런 괴랄한 문화가 있었는데 나도 그런 너무 어리다 보니까 나도 그런 문화로 듣고 난 대학에 가면 난 진정한 힙합퍼가 아니야 이런 생각에서 난 대학 안 가려고 그랬거든. 음악에만 몰두했어. 그때 만들었던 곡들이 아직도 내 컴퓨터에 있어.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들려줄게. 그리고 멜론에도 내가 만든 그 음반이 있어. 앨범이 반지하 갱스타라고 다 19금 음악이야. 그건 내가 대학교 때 만든 건데 내가 랩을 한 건 아니고 아까 말했던 그 동생이랑 같이 프로듀싱을 했어. 근데 노래도 다 19금이야. 대학교 학비 벌라고 그 앨범을 만들었었던 거지. 그게 내가 만든 앨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 근데 아무튼 그렇게 난 대학 갈 생각 없이 고등학교를 지내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할아버지가 이제 대장암에 딱 투병 생활 시작하시면서 시한부 판정 받으셨어. 그리고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 지용이가 대학 가는 걸 보고 돌아가시는 거였어. 그래서 나는 공부를 했어. 한 3, 4개월 정도 했어. 근데 나름대로 공부머리가 있었고 내가 책 읽는 걸 워낙에 좋아해서 언어는 1등급을 받았고 그래서 지방대지만 그래도 내가 관심 있었던 경영 경제 쪽으로 학과를 선택해서 가게 된 거야. 그래서 나는 대학을 딱 가게 됐어.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되게 재밌는 스토리가 나와. 대학에 딱 갔으면 졸업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준혁이도 대학 가서 알겠지만 오리엔테이션 가잖아. 나 20살 때 처음 만난 친구들 13명 정도의 친한 친구들 무리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 무리 이름이 이제 개간지파라고 그 굉장히 친했어. 그리고 술을 처음 먹게 됐을 나이부터 만났던 친구들이니까 조금 더 뭔가 의리라든가 그런 게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 친구들은 그냥 대표적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 군대 가기 전에는 공부 안 하고 군대 갔다 와서 취업 때문에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하고 부모님한테 다 학자금 지원 받아가지고 졸업하고 이런 친구들이었는데 나는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과의 약속 지키기 위해서 계속 내가 투잡하면서 쓰리잡하면서 당시에 홍대 내가 대학교 춘천에서 나왔거든. 춘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에 투잡 쓰리잡을 무조건 해. 그때부터 나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잤거든. 잘 시간이 없어. 음악 해야지, 알바 해야지, 공부해야지. 장학금을 못 받으면 난 졸업을 못해. 한 학기 등록금이 450만 원인데 100% 장학금이 없었어. 학과 탑을 해도 안 돼. 30%밖에 안 줬어. 1학년 때. 그러다 보니까 내가 300, 400만 원을 모아야 되는데 그게 그 당시에 내가 알바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냐고. 음악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투잡 쓰리잡을 무조건 했거든. 근데 나는 되게 친하다고 믿었던 지금도 친하지만 이 12명, 13명의 개간지파 친구들과의 어떤 일이 있었어. 대학교 20살 때 어린 나이 때. 지금 준혁이보다도 3살이나 어린 나이 때 내가 대학교 앞에 아비가일이라는 2층짜리 호프집에서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마감 아르바이트를 했거든. 근데 이 친구들, 내가 친하다고 믿었던 이 친구들, 내가 공부도 알려주고 했던 이 친구들이 술을 1차로 완전히 깔라가되게 먹고 와가지고 내가 일하고 있는 데로 오는 거야. 새벽 한 2시쯤에. 난 알바생이었고 얘네들은 손님이었지. 테이블에 토하고 복도에 토하고 화장실에 토하고 난 그걸 치운 건데 친구 토를 내가 거기서 치우고 있고 안주 빨리 가져오라고 술 빨리 가져오라고 물 리필해달라고 나한테 욕하고 있고 야 이 새끼야 빨리 가져. 나는 내가 멋지게 살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을 선택을 하고 난 얘네들보다 내가 충분히 자존감이 높고 잘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형편없이 지내는 이 친구들이 단순히 내가 거기서 돈을 벌고 있는 알바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취급을 당하니까
가뜩이나 내가 자존감도 높은데 얼마나 억울했겠어. 그래서 당시에 새벽 5시에 딱 알바 끝나고 춘천 그 자취방에 딱 와가지고 딱 이렇게 짐을 다 풀고선 딱 이렇게 앉으니까 멍해지는 거야. 마치 새벽 4시에 그 텔레비전처럼 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눈물이 한 방울씩 좀 뚝뚝 떨어지는 거야. 원래 나는 눈물 같은 게 아예 없는 사람인데 너무 분한 거지 그게. 그리고 나서 딱 그 다음날 음악을 접었어. 그리고 내가 비서가 한 번만, 난 비서가 쓰는 거 정말 안 좋아하지만 비서가 한 번만 딱 쓸게. 그때 딱 내가 느낀 게 세상에서 돈이라는 게 정말 존나 중요한 거구나. 그때 딱 그걸 느꼈어. 그리고 내가 음악을 다음날 바로 접었어. 컴퓨터에서 음악 프로그램들 다 삭제했고 음악은 돈을 벌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물론 지금은 내 그 작곡가 동생이 나보다 훨씬 많이 벌어. 얘는 연으로 따지면 2-30억을 벌고 뭐 월로 따지면 몇 억을 버니까 나보다 훨씬 많이 버는데 탑이니까. 근데 그때는 음악으로 돈을 그냥 못 벌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돈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죠. 내가 돈이 있었으면 거기서 왜 친구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있어? 그러면서 내가 처음 시작했던 게 주식이었어. 20살 때.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14년 한 거야. 그때 그런 각오로 실전 재테크, 여기 나오는 자격증, 그리고 주식 카페도 운영해봤고, 그러다가 증권사에 가서 증권사 PB들, 걔네들은 기업 분석을 하는 애들이고 우리는 트레이닝을 해야 되잖아. 트레이딩을 해야 되잖아. 트레이딩 하는 건 달라. 난 트레이딩 전문가고. 그래서 20살 때부터 계속해서 주식을 해왔던 거야. 그 계기로. 근데 너무 재밌었던 게 ROTC가 뭔지 알잖아. 방학 때 훈련 가거든. 근데 내가 알바해서 주식 투자 딱 해가지고 훈련 딱 한 달 갔다 오니까 다음 학기 등록비가 벌어져 있는 거야. 학교 수업 딱 듣고 왔는데 나는 돈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을 한 거잖아. ROTC 훈련 간 거, 학교 수업 들은 거, 난 돈을 버는 일을 한 게 아니잖아. 근데 너무 재밌는 게 학교 딱 갔다 와서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 딱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내가 한 달 알바해야만 벌 수 있는 돈이 수익이 나 있는 거야. 와, 너무 재밌는 거야. 난 그때부터 실전 재테크로 빠져들었어.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가서 와, 난 오케이, 난 재테크다, 내 길은 재테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게 연결돼서 지금 내가 재테크 전문가로 활동하게 된 계기가 된 거지. 그래서 군인일 때도 자산 상담 많이 해줬지. 내가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직업이 재테크 전문가가 아닐 때도 상담을 많이 해줬어. 원래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았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군대를 가야 되잖아, 남자니까. 근데 당시에 내 그 입대하는 날이 당시 내가 만났던 여자친구랑 딱 100일째 되는 날이 입대일이었어. 너무 군대에 가기 싫은 거야. 근데 그때까지 할아버지가 살아계셨거든. 왜냐면 내가 군 생활할 때 돌아가셨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할아버지가 ROTC라는 게 있으니까 지원해보래. 그래서 ROTC가 뭐지 하고 찾아보고 지원을 했는데 됐지. 왜냐면 나도 운동을 좋아했고 뜀박질 이런 거 굉장히 잘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ROTC 됐는데 너무 좋았어. 그러다가 이제 자대 배치 받아서 우리 수도를 만난 거야. 그게 딱 대학교 졸업하고니까 지금 준혁이 나이 정도가 됐을 때지. 20살, 21살, 22살, 20살, 21살, 22살, 23살 딱 준혁이 나이 때 나도 졸업을 하고 군대에 딱 가게 된 거지. 근데 거기서 결정적으로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이제 또 나와. 군대에 딱 갔어. 나는 순호도 알겠지만 병사들 다 우리 지금 용사라 그러지. 용사들 다 일어나는 시간 7시 정도에 딱 같이 일어나가지고 같이 띵걸음하고 같이 시작을 했어. 그리고 나서 밤 10시 우리 용사들 다 내 소대원들 다 자는 거 보고 나서 이제 퇴근을 했단 말이야. 근데 당시에 이제 그냥 실명 거론할게. 아직도 군생활하고 있는 친구인데 서준혁이라는 친구가 있었어. 그 친구는 군인은 공무원인데 왜 그렇게 해? 욕을 먹든 안 먹든 8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항상 5시에 퇴근했어. 인사과장인데 되게 상상하기 힘들지. 근데 대대장님, 작전과장님이 막 엄청 뭐라 그러는데도 그냥 진짜 그렇게 했어. 안 통해 그게. 그렇다고 징계를 할 수는 없잖아. 그냥 욕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걔 그 친구는 진짜 그렇게 했어. 그렇게 1년이 지나가지고 중위가 됐어. 준혁이는 지금 하사잖아. 언제 중사가 되지? 내후년 정도 2년 남았네. 그러면은 급여가 확 뜨잖아. 한 4-50에 한 번에 뜨잖아. 근데 장교들은 중위에서 대위 되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소위에서 중위 되는 건 1년이면 돼. 알잖아. 1년이면 돼. 그래서 1년이 지나서 이제 중위가 됐다.
그래서 간담회를 했어. 그 당시에 내 장교 동기들끼리. 근데 나 그때 거기서 처음 알았어. 내가 그때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 담배 피면서 내가 중2 때 140 받았다고. 소위 때는 125 받았거든. 근데 내가 소위 때 125 받을 때 나보다 일도 안 하는 그 서준혁이란 친구는 150을 받고 있더라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알아보니까 얘는, 나는 ROTC고 얘는 3군사관학교 출신이어서 호봉이 다른 거야. 나보다 4, 5봉이 높아. 그래서 내가 한 130 받고 있을 때 얘는 145에서 150을 받고 있더라고. 와, 근데 이게 미쳐버리겠는 거야.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얘보다 하루에 7시간 일을 더 하잖아. 얘 5시에 퇴근할 때 난 10시에 퇴근하고, 얘 9시에 출근할 때 난 7시에 출근하니까 내가 하루에 7시간 일을 더 하는데, 지난 주말 빼고 지난 내가 300일을 일했다라고 지난 1년 동안 생각을 해보니까 1년이면 2100시간을 일을 더 했어. 내가 얘보다 2100시간을 일을 더 했으면 2100만 원을 지금 시급으로 더 받아야 정상이잖아. 근데 내가 얘보다 급여를 20%에서 30%덜 받고 있는 거지.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 근데 어차피 나는 뭐 군생활은 잘하고 표창도 진짜 엄청 많이 받았어. 난 그거 다 모아두거든. 내가 22개 받고 전역했어.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오케이, 군대는 뭐 군대니까 알겠어. 근데 내가 24살에 전역하고 65세까지는 적어도 일을 할 텐데, 앞으로 남은 내 인생 40년 동안, 직장 생활하는 40년 동안 내가 누구보다 내 성격상 열심히 일할 텐데 남들보다 정당한 대우를 못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럼 나는 진짜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내가 일한 만큼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걸 찾은 게 사업가, 이런 어떤 금융 컨설턴트예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잘하는 게 뭐야? 재테크잖아. 재테크로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도 줄 수 있으면서 내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게 금융 컨설턴트 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회 초년생들 혹은 초임부사관들, 그 외에 기업 대표들 등등등 대한민국의 이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한테 금융이 뭔지를 제대로 알려주고 그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짜주면서 내 직업에 대한 가치를 찾고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직업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두 가지 계기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34살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두 가지 계기를 통해서 우리 직업을 선택하게 됐지. 그러니까 누구 만나서 그냥 30분 1시간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아닌 거야. 왜냐면 누군가한테는 내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투자해주는 1시간 2시간이 진짜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내가 아까 100억 50억 이런 자산가들 만나면 보람 못 느낀다라고 했잖아. 근데 사회초년생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 수는 없겠지. 어떤 금융 컨설턴트를 해줘도 뭘 할 수 있겠어. 지금 1억도 없는데 지금 주식 뭐 몇십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하지만 보람은 느낀다. 내가 금융일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 10년 하고 있잖아. 자산관리사 일을. 10년 전에 만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10년 지나서 지금은 많이 바뀌어 있는 걸 보는 거지. 그리고 이런 말을 듣는 거지. 아, 형님 덕분에 내가 돈 잘 모아서 결혼하게 됐어요. 형님 덕분에 뭐 우리 엄마가 언제 아팠는데 그거 수술비 내가 모아둔 걸로 잘 해결했어요. 형님 덕분에 내가 집을 샀어요. 형님 덕분에 내가 주택 청약이 됐어요. 형님 덕분에 내가 이사를 가게 됐어요. 형님 덕분에 내 드림카를 샀어요. 이런 내가 몇 명 고객이 얼마나 많겠어. 그런 얘기를 듣는 거에 대한 보람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단순히 직업은 돈만 많이 버는 걸로는 할 수가 없는 거야.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명예와 보람도 중요한 거지. 나는 그 두 가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담을 할 때 한두 시간으로 상담을 하질 않아. 애초에. 진짜 내가 해줄 수 있는 인생의 조언이라든가 돈에 대한 조언들 모든 얘기를 그냥 다 해줘. 그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한테는 어떤 나비 효과로 어떻게 앞으로의 인생이 바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인생 라이프가 체인지된 분들을 워낙에 많이 보다 보니까 이렇게 첫 단추를 껴야 되는 23살 이제 막 대한민국에서 직장을 갖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직업을 통한 아주 신성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분들은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거야. 왜냐면 내 조언으로 이 사람의 5년 뒤, 10년 뒤 인생이 앞으로 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나는 준혁이는 지금 일한 지가 얼마 안 돼서 180이잖아. 근데 금방 200, 250 나중에 300까지 올라갈 거 아니야.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 23살이잖아.
너가 지금 벌고 있는 소득은 너 인생의 최저 소득이야. 너 인생에 앞으로 180 미만의 소득을 버는 구간은 없어. 특히 공무원은 더 그렇다. 왜? 시간이 가면 그냥 무조건 급여가 상승하잖아. 그게 공무원의 장점이잖아. 너 인생에 너가 벌고 있는 지금 180만 원은 너 인생, 네가 인생을 통틀어서 제일 적게 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봐야지. 그 관점에서 앞으로의 너의 삶도 디자인하고 재테크도 디자인하고 자산관리도 포트폴리오를 짜야 돼. 그렇게 하나씩 늘려가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너무너무 유리한 입장에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얘기를 좀 먼저 해주고 싶었어. 그리고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이게 내가 우리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고,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커리어들은 금융 커리어이기 때문에 잘 모를 거야. 뭐 잡지나 방송에도 수없이 나가봤고, 지금은 조직 관리도 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까지 나갈 시간이 없지. 근데 여기서 내가 꼭 말해주고 싶은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MDRT라는 것과 CFT라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 내가 커리어는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커리어거든. 그리고 이거 두 개만 봐도 이 사람이 진짜 전문가인지 아니면 경력이 짧은지 긴지 이런 것들을 그냥 바로 알 수 있어. 네이버에 MDRT 협회 치고 네이버 치면 내가 나오거든. MDRT가 뭐냐면 밀리언 달러 라운드 테이블이야. 이게 뭐냐? 대한민국에 자산 컨설턴트 해주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 줄 알아 혹시? 그럼 육군 군인이 몇 명 있는 줄 알아? 육군이 60만 명 있거든. 자산 컨설턴트가 50만 명 있어. 50만 명 있어. 근데 50만 명 중에 이 MDRT는 500명밖에 없어. 완전 상위 0.01%밖에 안 돼. 일단 기본적으로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해. 그리고 MDRT라는 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야. 개발도상국 이상 국가에 금융이라는 게 존재하는 국가에 다 있어. 그래서 MDRT 회원들은 1년에 한 번씩 금융 선진국으로 유학을 가. 난 뉴올리언스 갔다 왔고, 영국, 런던이라든가 도쿄, 그 외에 미국, 캐나다, 밴쿠버 이런 곳을 간단 말이야. 그래서 전 세계 MDRT들이 다 모여. 온갖 인종이 다 와. 동남아 사람들도 오고,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심지어 중국 사람들도 와. 그런 사람들 다 모여서 오전 오후에는 강의 듣고 저녁에는 파티해. 와인 파티라든가 맥주 파티 같은 거 하는 게 이제 MDRT고, 굉장히 명예스러운 건데, 이 MDRT가 되려면 자격이 두 개가 필요해. 일단 첫 번째는 연봉이 억대 연봉이어야 돼. 나는 기본적으로 억대 연봉인데, 내가 여기서 지금 한 달에 180 정도를 벌고 있는 사회초년생 그 부사관인 준혁이한테 내가 돈 자랑하려고 얘기를 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 당연히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건 두 번째 조건인데, 이 MDRT가 되려면 이 두 번째 조건이 뭐냐? 컴플레인이나 민원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안 돼.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 나는 돈을 얘기하는 직업이지.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지. 동네에서 시골에서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해도 술 취한 사람들이 막 행패 부리거나 그러잖아. 근데 내가 1, 2년 일한 게 아니잖아. 10년을 일하면서 내가 몇 명을 상담했냐? 한 5천 명을 상담했어. 근데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왜냐? 하루에 이렇게 한 명씩만 미팅을 해도 1년 내내 안 쉬고 10년 동안 365 곱하기 10 하면 3,650명이잖아.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5천 명 상담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보여주고 싶은 게 내 실제 스케줄러야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금융에 대한 얘기만 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인생을 이렇게 한번 살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는 내 스케줄도 이제는 이런 스케줄러 못 쓰지. 내 달력인데 내 한 달 스케줄이 항상 이래. 이렇게 이제 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보여주면 이게 1주 스케줄, 2주 스케줄, 뒤에는 일기야. 또 1주, 2주야. 그래서 이 두 장이 한 달이야. 지금 준혁이 나이 때부터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살아왔던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경제를 다루는 능력이라든가 재테크 능력은 둘째 치고, 아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준혁이의 인생에서 가장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을 뽑아보라 그러면 아마 날 뽑을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오늘 인연이 됐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루에 2명, 3명 단체 상담, 단체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약 5천 명을 상담을 했고, 그 중에 절반이 이제는 내가 관리해주는 클라이언트가 된 거지. 근데 그렇게 많은 상담을 할 동안 민원이나 컴플레인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 난 이것만으로도 내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은 이미 검증이 나는 끝났다고 생각을 해. 진심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MDRT의 두 번째 조건은 민원이나 컴플레인에 한 건이라도 있으면 안 돼. 근데 난 그거를 지금 8년을 했어. 8년을 했어. 그 연속으로 8년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이 CFT는 뭐냐면 사내 교수야. 교수. 자산관리 교수를 CFT라 그래. 50만 명 중에 45만 명은 일한 지 1년이 안 된 신입이지. 나머지 5만 명 정도가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분들인데, 그런 신입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내 교수인 내 교육을 무조건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산관리를 해주는 사람들의 선생님이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노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됐지만 나는 그냥 모르는 사람은 아예 상담을 안 해줄 그럴 시간도 없고, 근데 수노는 내가 아무 커리어가 없을 때 이제 막 이 일을 시작한 20대 초중반의 김민준 이때부터 나를 믿고 나를 팔로우해줬던 동생이잖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내 오래된 사람들, 오래된 인연들이 소개해준 사람들은 진짜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상담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내 포트폴리오가 마음에 들든 안 마음에 들든 그거 마음에 들면 같이 우리가 협력을 해서 앞으로 아웃소싱을 하면 되는 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좋은 인연으로 나오면 되는 거거든. 하지만 나는 now here, 지금 이 순간 여기 나도 되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 있고 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내가 그 사람들을 보러 갈 수는 없잖아. 지금 이 장소에 이 시간에 내 앞에 있는 건 준혁이야, 순호잖아. 그럼 이 순간만큼은 내 가족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내 지금의 순간을 집중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나는 항상 매 순간 진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얘기들을 다 해줘. 그러니까 이게 삶에 대한 이런 가치관이 바탕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또 재테크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CFT는 자산관리 교수를 뜻하는 거야. 이것도 상위 1%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개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됐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준혁이가 알아봤을 때는 난 만날 수가 없는 레벨에 있는 사람인 건 맞아. 그렇다고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 그냥 좋은 관계의 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외에 뭐 잡지나 이런 것들 나온 거는 너무 수두룩하고, 또 중요한 건 자격증에 대한 부분은 사실 빼놓을 수가 없겠지. 준혁이는 몸이 아프면 어디가? 병원에 가잖아. 그러면은 왜 병원에 가? 제가 판단할 수 없어요. 의사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 사실. 근데 날 더 사랑해주고 나를 더 잘 아는 사람들은 엄마 아빠잖아. 처음 보는 의사보다. 근데 왜 병원에 갈까? 그건 의사가 있기 때문이거든. 그 의사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준 임명장,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잖아. 그 자격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사라는 직업은 신뢰성을 확보하지. 마찬가지야. 금융이라는 것도 지금 준혁이가 자산관리를 받으러 온 거고 자산관리가 궁금해서 여기 온 거는 뭔가 지금 너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더 좋은 방안이나 이런 게 없을까 궁금해서 온 거잖아, 사실. 왜? 너는 이런 자격증이 없고 경험이 없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상담점처럼 무슨 테슬라 같은 주식에 올인해가지고 비트코인에 올인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 사실. 누구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게임처럼 여러 번 살 수 있으면 그렇게도 한번 살아봐도 돼. 되게 멋진 삶이지. 인생을 불태우는 거지. 근데 우리는 한 번 살밖에 없잖아. 그렇게 한 번 사는 거면 최대한 안정적이면서 물가 상승률 이상의 뭔가를 또 얻을 수 있는 우리가 플랜을 짜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 모든 재테크 책엔 다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건 자격증이 중요한 거야.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재테크 상담을 들어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전쟁이 났을 때 군인이잖아. 군인이 아닌 사람들한테 전쟁을 맡기면 어떻게 돼? 개판이 되는 거잖아. 운영이 안 되잖아. 왜냐면 모르니까. 총 쏘는 것도 모르니까. 의사한테 전쟁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아웃소싱 하는 게 중요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문화가 너무 잘 돼 있어. 미국 혹시 가본 적 있어? 준혁이는. 미국 가서 나중에 한번 TV 틀어봐봐. 여행 가는 거 좋아한다면서 TV 한번 틀어봐봐. 그러면은 미국은 금융 선진국은 어떤 문화냐면 TV 딱 틀잖아? 그러면 CF에 나 같은 자산관리사가 나와.
그래서 인사하고 내 이름은 김민준이고 내 자격증은 이러이러하고 내 주요 상담 내용은 이러이러하고 뭐 상속, 절세, 그 외에 연금, 뭐 군인공제회, 적금, 펀드, 주식, ETF, 배당 이런 거고 나랑 한 시간 상담하는데 15에서 20만 원이고 내 자격증은 뭐뭐다.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된다. 그리고 미국에서 처음 일을 하는 사회 초년생들은 절대로 혼자서 재테크를 하지 않아. 그런 문화가 아예 없어. 금융 선진국. 영국도 마찬가지야. 내가 마음에 드는 이 자산 컨설턴트한테 전화를 해서 그 사람한테 피를 내고 상담을 받아. 그리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만 해. 그리고 내가 재테크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에 뭘 하냐면 내 전문 분야인 내 직장 있잖아. 그 직장에 대한 자기 개발을 해. 근데 대한민국은 이런 문화가 너무 없어. 어디서 냉장고 전문가가 와서 냉장고의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냥 그 말을 못 믿어. 참 이상해. 지금 대한민국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은퇴하고 나서도 또 일해야 되고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집 한 채 사고 나면 남는 돈이 없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진짜 자신 있는 게 지금 준혁이 정도의 소득 한 2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들이 본인 버는 거에 딱 50%만, 나머지 50%는 마음대로 써. 뭐 술을 먹든 뭐 옷을 사든 마음대로 해. 컴퓨터를 사든. 근데 본인 버는 소득의 딱 50%만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대로 첫 단추를 낀다라면 난 가난해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 난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준혁이가 앞으로 돈을 엄청 모으면 평생 60세 정도까지 얼마 정도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쓸 거 쓰고 세게 한번 모아보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렇지. 1억 정도? 60세까지? 되게 현실적인 대답이고 난 이런 대답해주는 친구들이 좋아. 여기서 개념 없이 저 100억이요. 나가라 그래. 나가. 집에 가. 집에 가야지 그거. 1억. 맞아. 근데 실제로 해보면 알겠지만 1억도 어려워.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해. 준영아. 지금 너가 버는 소득 180에 50%만 제대로 포트 잡고 가잖아. 여기서 저축 금액 안 늘려도 있잖아. 1억이 아니라 5억은 모아. 난 그런 방법을 알려줘. 당연히 적금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도 해주지. 일반적인 사람들도 아는 얘기들도. 근데 내가 왜 전문가겠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날 선택했을까? 너가 그냥 지금 뭔가를 상상하고 있어.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하겠지, 이런 얘기 하겠지? 난 의사도 만나봤고 변호사도 만나봤고 온갖 스마트하던 사람들은 다 만나봤어. 수많은 사람들이 내 클라이언트지. 뭘 생각하든 그 사람이 상상하지 못한 얘기를 해. 오늘 딱 상담이 이제 한 3시간 뒤에 끝날 건데 그때 너가 상상하던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다 너가 상상하던 거 이상일 거야. 내가 그 약속을 해. 그래서 이런 자격증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나는 그래서 준혁이를 오늘 처음 만났지만 내가 이 직업을 왜 선택했는지, 내가 어떤 마인드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것들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한 30분 정도 진솔하게 얘기를 한 거야.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야. 준혁이한테. 난 일단 나를 다 오픈해. 사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집이 좀 힘들어지고 얘기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냥 내 자체가 워낙에 솔직한 사람이고 나도 솔직할 테니 준혁이도 너 개인사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도 돼. 하지만 이 재테크와 금융 이거는 감정적인 게 아니거든. 단순히 사랑, 우정 이런 감정이 아니잖아. 눈으로 볼 수 있고 셀 수 있는 거잖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고 솔직해야 된다는 거야. 그 얘기를 미리 준혁이한테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나에 대해서 좀 소개는 내가 요 정도로 할게. 물론 나는 아이패드에 2시간짜리 소개 PPT도 있어. 내가 어떤 앨범 만들었고 이 외에 아주 세부적인 것도 있는데 오늘 사실 그러면 내 소개만 하고 끝나. 근데 준혁이는 내가 휴가 때마다만 볼 수 있으니까 자주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오늘은 내가 정말 긴 내용을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얘기를 해준 거야. 그리고 아까 이제 내려가서 준혁이의 얘기들도 내가 계속 이제 들어본 거고. 그래서 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소개를 했는데 오늘 그 김민준이라는 사람, 김민준 형에 대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어? 뭐 없으면 없다 그래도 돼. 그렇지. 뭐 난 의문을 남기지가 않아 사실. 그래서 이제 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도 사회 초년생 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 일단 나는 내가 안 하고 있는 재테크는 추천을 안 해.
다 내가 직접 하고 검증을 한 것만 추천을 하고 앞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무수하게 많이 해나갈 거야. 근데 이제 그 전에 내가 군인이잖아. 그리고 나도 군 출신이고 부사관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내가 좀 설명해주고 싶어. 물론 나보다 잘 알겠지. 난 부사관을 해본 적이 없어. 하지만 재테크의 관점에서 보는 부사관 늘 설명을 해줄게. 근데 내가 아까 이렇게 물어봤잖아. 준혁아, 부사가 좋지. 안정적이고 공무원이고 명예도 있고 나중에 군인 연금도 나오잖아. 맞지? 물론 이제 먼 미래에는 굉장히 적게 나오겠지만 계속 이제 감축되고 있으니까 예산 자체도. 근데 30만 원 주면 할래? 안 한다 그랬잖아. 본인 입으로 안 한다 그랬잖아. 그치? 그 이상의 뭔가 내가 노동에 대한 효율성과 그 가치와 베네핏을 주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준혁이가 부사관을 선택한 게 몇 살 때야? 22. 22. 그럼 지금 1년이 지난 거잖아. 네. 준혁이는 22살에 시작을 했어. 그리고 준혁이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 뭐야? 어디야? 삼성전자잖아. 그러면은 그냥 군인으로서의 명예나 이런 것들 다 빼고 군인으로서의 보람, 명예, 내가 내 어떤 군대원들에 대한 책임감에서 느끼는 성취감, 그냥 이런 것들 다 빼고 돈만 보자. 나는 돈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돈만 볼게. 딱 돈만 봐서 그냥 딱 돈만 봤을 때 준혁아, 그냥 너 무조건 둘 중에 하나 내가 시켜줄 건데 너 부사관 할래? 아니면 삼성전자 다닐래? 삼성이지. 내가 아까 군인들을 특히 부사관분들을 500명을 넘게 상담해봤어. 전부 다 삼성이라 그래. 당연하지. 근데 5분 뒤에 내가 똑같은 질문 다시 할게. 그 5분 뒤에 너의 대답이 어떻게 되나 보자. 자, 너는 22살에 하사로 시작을 했어. 그리고 삼성전자가 있어. 일단 첫 번째 급여부터 볼까? 자, 급여 볼게. 지금 준혁이가 180 받잖아. 네. 맞지? 네. 삼성전자에 처음 입사하면 얼마 정도의 급여를 받을까? 최저薪이 한 300. 정확해. 삼성전자 당연히 내 고객이 많겠지. 삼성 물산에도 있고 전자에도 있고 당연히 많아. 한 300 정도를 받아. 준혁이는 180 받고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은 300 받으니까 압도적으로 높네. 맞지? 그러면은 실제로 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이를 볼까? 몇 살 때부터 했어? 22살 때부터 했잖아. 그럼 지금 그 간부로서 군 생활한 지가 얼마나 된 거야? 이제 1년 됐잖아. 1년 지났지 그러면? 맞지? 그럼 현실적으로 삼성전자에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아? 27, 8. 그건 빠른 거지. 서울 연고대 나온 애들이지. 최대한 30. 남자잖아 우리가. 네. 군대 갔다 오지. 네. 이제 여기서부터 엄청 재밌는 거야. 내 이야기는 다 끝났어. 지루한 타임을 잘 참은 거야. 자, 군대 갔다 오잖아. 그러면은 27, 8이야. 대학교 졸업하는 나이가. 근데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건 서울 연고대 애들이나 그래. 일반적인 사람들은 낙방이라는 거래. 한 1, 2년 정도. 그럼 그때 뭐 준비해야 돼? 자격증 준비해야 되고 기타 등등등등. 엄청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토익 준비해야 되고 영어 준비해야 되고 요즘에 삼성 취업하려면 그 외에 제2외국어 준비해야 되고 등등등등. 그게 1, 2년이야. 그러면은 29살에서 빠른 걸 얘기하는 거야. 30살에 취업을 해. 보통 30살이야. 그래서 삼성이 신규 채용을 32살까지밖에 안 받아. 신규 채용, 경력 말고 신입은. 보통 30살에 취업해. 진짜 운 좋은 케이스가. 그래서 300을 받아. 근데 준혁아, 너가 군생활 계속 했을 때 30살 되면 계급이 뭐야? 순호야, 너 정도잖아. 너 지금 급여 얼마 받냐? 200. 8, 90. 똑같네. 290 정도 받아. 그럼 삼성전자 초봉이랑 똑같은 나이에. 맞지? 근데 더 놀라운 건 뭔 줄 알아? 22살 때부터 30살 되려면 몇 년 남았어? 8년 남았지. 지금 너 180 받아. 그리고 그 사이에 급여가 계속 올라갈 텐데 그냥 계산하기 쉽게 지금 너가 받는 너 인생의 최소 소득으로 계산할게. 나중에 이해해봐. 그냥 180 받는 거에서 90만 원 마음대로 써. 그리고 나서 남은 90만 원만 8년 동안 모으면 도대체 얼마야 이게? 90 곱하기 12 하면 얼마야? 90만 원 곱하기 12를 하면 이게 얼마냐면 90 난 계산기 좋아해. 1080만 원이야. 곱하기 8 해봐. 벌써 1억을 모았네.
삼성전자에 처음 취업해서 300 받을 때 너는 1억을 모은 상태로 똑같은 급여를 받아. 근데 이 사람은 심지어 빚 지고 시작해. 마이너스 2천만 원 정도의 빚을 지고 시작해. 그래서 돈을 번과 동시에 빚부터 갚아야 돼. 왜? 취업 준비하는데 돈 엄청 깨지잖아. 그리고 또 하나 볼까? 너 지금 한 달에 월세 얼마 내? 월세는 안 내지. 옷 따로 사? 맞아. 군복 있잖아. 다 국가에서 주지. 밥 어디서 먹어? 돈 들어? 한 달에 그 직업 때문에 드는 비용이 있어. 그러면 한 3만 원 드니? 담배값. 담배값. 담배값이야 당연히 들 수 있지. 근데 태어나자마자 원래 내가 살던 집이 내가 다니는 직장 옆인 사람이 있을까? 그럼 월세, 전세, 대출금 갚는 거. 밥 사 먹어야지. 누가 군대처럼 밥을 공짜로 줘. 옷 사야지. 이 사람은 300을 벌어도 마이너스 150을 쓰고 시작해야 돼. 근데 군인들은 어때? 300 벌면은 마이너스 50에서 60만 쓰고 지금 딱 그래서 내가 정석이네 지출이 딱 정확하게 75만 원 정도 쓰더라고. 딱 정석이네라고 얘기하는 거야. 보통 그 정도 쓰거든. 심한 사람들은 아예 안 쓰는 사람들도 있고 솔직히 안 나가잖아.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 난 그런 거 인생 원하지도 않아. 그게 재미가 없잖아. 맞지? 근데 이 사람들은 자이든 타이든 일단 버는 거에 150은 써야 돼. 월세 나가야 되고 밥 사 먹어야 되고 등등등등.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들 받는 건 150인데 우리는 쓸 거 쓰고 240 받아. 그러면 이미 내가 이 사람 받는 급여보다 더 많이 받는 거야. 실제 급여 계산은 지출, 고정 지출을 빼고 계산하는 거거든. 그럼 똑같은 나이에 이 사람은 빚 2천에 실제로는 150 받는 건데 나는 240 받는 건데 빚도 없네? 오히려 1억을 모았어. 이게 끝일까? 은퇴 몇 살이에요 군인들? 65세 하지 않아? 맞지?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연금 나오는데 군인연금이 대한민국에서 받을 수 있는 연금 중에 제일 많지 않아? 물론 나중에는 지금 은퇴하신 분들보다는 훨씬 더 적게 나오겠지만 그래도 150, 180은 나올 거 아니야. 150에서 180은 나올 거 아니야. 나는 부사관 너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해. 이게 말이 돼 이게? 이렇게 20년만 받아봐라. 그럼 3억에서 4억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그만큼 나올까? 많이 나와야 한 30에서 40. 내가 진짜 놀라운 거 얘기해 줄게. 국민연금. 준혁이가 결혼을 해가지고 2인 가구가 한 달에 쓰는 생활비가 나중에 은퇴하고 얼마 정도일 것 같아? 난 통계를 알고 있지. 80? 아니야. 180이야. 2인 가구가. 왜 그런 줄 알아? 지금 너가 군인이라서 모르는 거야. 밥 다 주니까 짜장면 얼마야? 8,000원이지. 하루 세끼 짜장면만 먹어. 24,000원 곱하기 30. 그럼 그 밥값만 80이야. 근데 그것만 나가? 자동차 유지비, 핸드폰비, 병원 갈 때 있지. 기타 내가 친구들 안 만나? 안 놀아? 옷 안 사? 여행 안 가? 180이 들어. 근데 대한민국에 지금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 줄 알아? 382만 명 있어. 근데 그 중에 150만 원 이상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382만 명 중에 몇 명인 줄 알아? 몇 명일 것 같아? 382만 명 중에 50만 명? 22명 있어. 0.00005%. 너는 은퇴와 동시에 있잖아. 군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위 0.00005%로 바로 들어가.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 30에서 40의 국민연금, 퇴직연금 30만 원, 60만 원으로 살아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이 사람도 나중에 과장, 부장 되면 급여 오르겠지. 근데 너는 뭐 상사, 원사 안 돼? 원사들 500 받잖아. 600 받잖아. 상사 400 받잖아.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물어볼게. 돈만 봤을 때 부사관 할래? 삼성전자 취업할래? 그렇지. 그러니까 부사관을 해야 되는 거야. 부사관이 나는 대한민국에서 진짜 그냥 돈만 봤을 때 물론 리스크는 있다.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죽어야 돼. 근데 전쟁 날 확률 내가 봤을 때는 없어. 전쟁 날 확률은 우리 세대에 없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근데 또 특징이 뭔지 알아? 부사관은 공무원은 하면 할수록 더 쉬워.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좀 뭐한데 주임원사분들이 도대체 하는 게 뭐냐? 난 아직도 모르겠어. 아니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믹스커피 일단 한 잔 먹으면서 부대 순찰해. 그러면은 점심 먹어. 그리고 나서 그 상사들 불러가지고 노가리 까. 그 믹스커피 또 마시면서 그리고 퇴근해. 근데 500 나와. 난 진짜 주임원사분들이 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거를 너네들도 언젠간 한다라는 거야.
순우야 너 하사 때가 군생활 편하냐 지금이 편하냐? 지금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지금이 편하잖아. 근데 일반 사회는 어떤 줄 알아? 가면 갈수록 더 막중한 책임감이 생기면서 남들이 안 하는 고민을 하게 돼야 되는 게 사회야. 그게 엄청 힘든 거야 그 부담감이. 내가 고민이 훨씬 많겠지.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 이 사무실 한 달 운영비만 2천만 원이야. 난 숨만 쉬어도 2천만 원이 나가. 너 연봉이 난 그냥 한 달에 숨만 쉬고 있어도 나가. 당연히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부사관은 그렇지가 않아.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한 거 쫙 봐봐. 그럼 이 직업군인 이 부사관 이걸 장기로 하기 위해서 또 남들보다 빨리 여기서 상사가 되고 원사가 되기 위해서 충분히 난 노력할 만한 진짜 진심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직업이 뭐야? 라고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제일 먼저 부사관은 얘기해. 그게 난 제일 먼저야. 부사관부터 얘기해. 그러니까 부사관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정말 재테크를 잘해야 돼. 그리고 나도 군 출신이잖아. 내가 군 생활할 때 진짜 심하게 혼내던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군복 받고 있는 거. 군복 받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 지금은 없나 보네. 군복 받고 있는 애들이 있어. 자기 군복 뭐 빨았다고 해가지고 자기 무슨 동기 군복 입고 막 이런 애들이 있거든. 난 그거 보면 군복 다 그냥 찢어버렸어. 난 군생활 굉장히 좀 빡세게 했거든. 나는 뭐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막 텐트도 그냥 다 걷어서 다 아주 치워버리고 그랬어. 마음의 편지 많이 받았지. 그래서 난 그게 군대라고 생각해. 왜 그러냐면 지금은 물론 다르겠지만 군대는 합법적 살인기관 아니야? 나는 좋은 리더면 그 위치에서 그 조직의 환경과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리더가 난 좋은 리더라고 생각해. 지금 내가 사회 나와서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군대는 아니야. 요즘 군대는 너무 동아리 같더라고. 군대는 전쟁이 나면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적군을 죽여야 돼.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 훈련이 되어 있고 멘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야 되잖아. 근데 너무 그걸 동아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절대로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지만 안 되는 게 있으면 타이트하게 잡았었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군복 받고 있는 거였어.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그것도 이유가 있다. 나는 전쟁이 나서 내가 죽잖아. 그러면은 뭘로 확인해? 군번줄이라든가 원래 전쟁 나서 죽으면 군번줄 빼가지고 이빨에 박는 거 알지? 그렇게 하잖아. 그거 아니면 옷 아니야 옷? 군인한테 군복이 뭐야 그럼? 수위 아니야? 나는 그 생각했는데. 나도 아직 군복을 하나도 안 버리고 전투화까지 다 가지고 있거든. 나는 군생활할 때 항상 그 생각이었어. 군복이 나중에 내가 전쟁 나서 죽었을 때 내 부모님이 날 찾을 수 있는 수인데 그거를 바꿔 입어. 난 그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난 그걸 엄청 심하게 혼냈어. 내가 왜 지금 이 얘기하냐면 군인들이 급여받는 건 난 다르다고 생각해. 난 목숨값이에요, 목숨값. 난 군인들 급여가 목숨값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목숨값을 맨날 뭐 술 마시고 허무하게 다 써. 내가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전쟁터 나가서 죽는 그 대가로 군인들이 급여 받는 건데 그거에 대한 사명감 없이 그거를 마음대로 그냥 써버리고 올바르게 투자한다거나 그렇게 안 해? 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 군인들은 급여 받을 때도 조금 다른 마음으로 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게 내가 생각하는 부사관의 정말 장점, 그리고 군인들이 왜 재테크를 잘해야 되는지 일단 그걸 먼저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내가 지금 뭐 은행 어쩔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잖아. 근데 벌써 많은 걸 아마 느끼고 있을 거야. 삶을 대하는 자세를 바꿔나가는 게 난 진짜 좋은 재무 설계라고 생각을 해. 내가 아무리 포트폴리오 짜는 거? 준혁이 포트폴리오는 1분이면 짜. 그냥 내가 하라고 하면 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앞으로 준혁이가 홀로서기 해야 되는 시기도 있을 거고 그러면 내 포트폴리오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너가 삶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그 자세, 너가 재테크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너가 직업에 대해서 이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자세를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 난 진짜 간절해. 난 정말 그게 간절해. 그리고 거기에 많은 보람을 느껴. 막 상담하다가 내가 막 전율이 돋을 정도로 나는 이 진심으로 진짜 돼. 특히 우리 간부 후배들. 나도 그런 생각 많이 하지. 군대 때
나를 더 물론 그때 난 재테크 잘했지만 나를 더 뭔가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부사관이 훨씬 좋아. 근데 중요한 건 이거의 첫 번째 시작하는 나이가 지금 준혁이 바로 너야. 22, 23이라고. 아까 내가 원산행위를 얘기했잖아. 똑같은 군번이라서 똑같이 군생활을 시작했어. 둘 다 65세 돼서 은퇴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폐지 죽고 있고 어떤 사람은 어디 여행 갈까 그거 고민하고 있어. 왜 그럴까? 똑같이 군생활을 했는데 첫 단추 때문에 그래. 첫 단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지금 준혁이는 첫 단추를 끼는 거라고 생각을 해. 재테크 첫 단추. 처음 급여를 받거나. 근데 다행스러운 건 지금 그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있지 않더라고. 내가 어제 이제 팩트를 받으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있지 않더라고. 여기서만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스케치를 하고 조금 더 멋진 그림을 그려나가면 되거든. 첫 단추 잘못 끼운 사람들은 내가 솔직히 상담해주기가 싫어. 왜 그러냐면 아무리 깨끗하게 지워도 흔적이 남아.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낫지. 근데 다행스럽게도 기본적인 스케치를 잘 해놓은 케이스라고 난 솔직히 얘기해주고 싶어. 지출 비율도 너무 적절하고 궁금해하는 거 주식? 당연히 좋지. 필수지. 오늘 주식에 대해서도 얘기 다 해줄 거야. 그리고 적금 20, 군인공제회 20, 주택 정약 정말 지금 딱 필요한 것들로만 딱 해놨고 그럼 여기서 남는 돈이 60이 있더라고. 이 60을 어떻게 이제 관리하느냐가 준혁이가 나중에 경제적인 자유를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안 되는 이유. 첫 단추를 만약에 세 번째 구멍에 꼈어. 그러면 두 번째 단추는 어디다 낄까? 뭐 네 번째는 다섯 번째에 끼겠지. 이게 반복돼봐. 이게 왜 그게 문제가 되고 관리자 부재가 왜 문제가 되냐면 봐봐. 180 받을 때 하사 때는 주변에서 다 저축하라고 하니까 저축해. 60이든 70이든 100. 많이 하는 사람들은 150도 하고. 근데 중사가 되면 급여가 250까지 오르잖아. 내가 인지를 못하고 있으면 하사 때 100만 원 저축하는 건 잘하는 거지. 근데 중사 때 250으로 급여가 오르고 나서도 또 100만 원 하고 있다. 상사 때 350, 400을 받는데도 그냥 내가 하사 때 하던 것만 해. 나머지는 다 쓰고. 내 급여에 맞게 모두 올라가야 돼. 저축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원사분들이 똑같이 군생활 해놓고 나서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거야. 근데 그거는 재테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인지를 할 수가 없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코치하고 관리하고 포트폴리오 바꿔나가는 게 중요해. 그것을 내가 재테크와 재무설계를 비교 분석을 해주면서 이 개념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잡아줄 거야. 그래서 내 직업이 뭐라고? 형 직업이 뭐야? 재무설계 자산관리사잖아. 준영이가 자산관리를 그동안 받아본 적이 있어? 없잖아. 그러면 자산관리가 뭔지부터 내가 설명을 해줄게. 이거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 사격훈련을 갔어. 아니 그러면 총이 뭐 하는 건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쏘라 그러면 그게 맞아? 0점 잡고 PRI 하고 어떻게 쏘는지 배우고 그리고 쏴야 맞을 거 아니야. 그렇게 안 하면 사고가 날 거 아니야. 그래서 사격훈련 전에 어떻게 사격하는 건지 0점 어떻게 잡는 건지 그걸 먼저 알아야 돼. 근데 많은 내 후배들이 이 얘기를 안 해준다. 그냥 만나가지고 그냥 바로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순서라는 게 있다는 거지. 오늘 다 까먹어도 좋아. 근데 진짜 기억해야 되는 거. 자산관리가 뭔지. 그리고 준혁이가 다시 부대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혹은 부모님이 오늘 자산관리 받았다면서 자산관리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너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나는 나한테 상담받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재테크나 금융 얘기가 나왔을 때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는 게 난 자존심이 너무 상해. 26사단에 남우현이라고 내 장교 후배 있거든? 걔가 그 사단의 재테크 왕이 됐어. 실제로 그 사단장님이 재테크 그 웅변대회 같은 걸 열었어. 각자 재무설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솔직히 다 내가 써준 거대로 걔가 읽었는데 걔가 우승했지. 당연히 근데 그렇지 않겠어? 남들은 지가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건 과거 얘기지만 아무튼 지금은 그 소령인데 그 친구도 소령진인데 그래서 내가 이거부터 얘기를 해줄게. 재테크 vs
이 자산관리 이거의 차이가 뭔가 이거부터 내가 바로 잡고 갈게. 내 직업은 자산관리사잖아. 그리고 오늘 준혁이도 귀한 시간 내서 여기에 온 거잖아.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없었으면 지금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을까? 토요일 날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놀러 가거나. 근데 그런 거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뭐야?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이잖아. 자산관리 한번 받아보고 이게 뭔가 궁금해서 온 거잖아. 그러면 자산관리가 뭔지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재테크와 자산관리를 내가 다 비교를 해줄게. 이 안에 정말 인생의 삼라만상이 다 들어가 있어. 희노애락이. 오늘 이것만 너가 마스터해도 있잖아. 앞으로 인생을 못 살 수가 없어. 자, 재테크는 뭐냐면 재물재자의 테크야. 그럼 이게 합성어일까 영어일까 한글일까? 합성어야. 똑똑하네. 이거 유전자가 있다니까. 내가 아까 느꼈어. 스마트해. 합성어란 말이야. 이거 순호는 아마 영어라 그랬지? 넌 기억도 안 나지? 아니지? 순호도 똑똑했거든. 자산관리는 뭐냐면 관리, 플랜이야. 플랜이 계획이잖아. 돈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야. 더 쉽게 얘기하면 재테크는 자산관리라는 큰 범위 안에 섞여 있는 기술일 뿐이야. 육군이잖아. 근데 공군도 있고 해군도 있지. 육해공군 다 합쳐서 뭐야? 국군이지. 그 중에 육군이 하는 역할이 있고 공군이 하는 역할이 있고 해군이 하는 역할이 있잖아. 육군한테 해군 역할 하라 그러면 돼? 안 되잖아. 공군한테 해군 역할 하라 그러면 안 되잖아. 그 외에 또 특전사들도 있고 뭐 UDT도 있고 등등 707도 있고 요즘에는 군인들이 굉장히 각광받잖아. 군인 출신 스타들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너무 좋은 현상인데 이것처럼 재테크는 국군의 하나, 육군 중에 뭐 어떤 부서, 뭐 34단, 26사단 뭐 그렇게 하나의 뿐인 거야. 그래서 재테크보다 자산관리가 훨씬 더 넓은 범위다. 사람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산관리가 사람의 얼굴이면 눈, 코, 입 정도 중에 하나가 재테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돈을 불려나가는 기술일 뿐이고 자산관리는 내 인생에 대한 돈 계획을 세우는 거야. 지금 내가 23살이니까 절대 사람이 변치하는 건 뭐야? 나이 아니야? 금융 환경은 언제든 바뀔 수 있잖아. 우리는 그걸 예측해서 재테크를 해야 미래를 예상하는 재테크가 되는 거고 잘하는 거고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나중에 1,000만 원인데 그럼 지금 삼성 올인해야지. 근데 그걸 모르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측하는 게 자산관리를 잘하는 거고 이 관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 자산관리는 내 인생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지. 10살, 10년이 지나면 내 나이가 되잖아. 거의. 그럼 그때쯤에 대충 결혼을 할 수도 있겠지. 자녀가 생길 수도 있겠지. 군인분들은 결혼도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고 그렇게 30년이 지나면 뭐가 돼? 은퇴할 수 있겠지? 상사가 되고 원사가 되겠지? 그거 예상할 수 있잖아. 충분히 내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내 돈 관리는 할 수 있는 거잖아. 그거를 하고 안 하고가 앞으로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야. 만약에 내가 전혀 예상을 못해. 근데 10년 뒤에 갑자기 결혼해야 되는데 모아둔 결혼을 위해서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 내 인생 계획이 빠그라지는 거잖아. 그걸 미리 예상하고 그거에 따른 돈을 모으는 게 자산관리의 맹점이야. 그럼 우리는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그걸 예상해보면 돼. 그건 너무나도 사실 쉽거든. 오늘 나랑 같이 그런 것들을 다 해나가는 거야. 그래서 재테크는 자산관리에 포함된 하나의 조그만한 개념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여기서 이제 내가 궁금해지는 게 지금 준혁이도 저축을 하고 있잖아. 지금 저축이라는 걸 너가 하고 있어? 은행 적금 이거 군인 적금이잖아. 그냥 적금이야? 예, 그냥. 그냥 적금이야. 어차피 상관없어. 군인 적금이든 그냥 적금이든 그냥 치킨 한 마리 사 먹으면 이자 끝나는 거. 그냥 이거 가져가. 이게 더 비싸. 그 뭐 이거 포카리 스웨트 이거 한 3개 가져가면 그 20만 원 1년 적금해가지고 받는 이자보다 이 포카리 스웨트 3개 사는 게 더 가격이 많이 들어.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 자, 적금 20만 원, 군인 공제를 20만 원, 주택 청약 10만 원 이렇게 3가지 하고 있단 말이야. 이거 왜 하고 있어? 이거 저축이잖아. 이거 왜 하고 있냐 이거지. 내가 보기를 줄게. 첫 번째, 돈을 모으려고 한다. 두 번째, 돈을 쓰려고 한다. 군인공제 같은 경우는 돈을 모으려고 하는 거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적금 거고, 같은 경우는 쓰려고 하는 거고. 대비를 하는 거. 굉장히 좋아. 그렇게 대답하면은 거의 80점짜리 대답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이 질문을 내가 수천 명한테 똑같이 해보면 재테크를 잘하고 있고 재테크에 대한 개념 내가 설명해 줬을 때 이해가 따박따박 될 수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당연히 돈 쓰려고 하고 있죠 라고 얘기해. 근데 꼭 재테크 못하는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은 나 돈 모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라고 생각해. 정답은 뭐냐? 저축을 하는 이유는 100% 돈을 쓰려고 하는 거야. 근데 진짜 부자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 당연히 쓰려고 하는 거지. 내가 무덤 갈 때 이 돈 모은 거 가져갈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쓰려고 하는 거지. 근데 세 가지. 언제 어디에 얼마큼 쓸지는 알고 모아야죠 라고 얘기해. 이게 바로 분산 투자의 기본이 되는 거야. 분산 투자라는 게 적금, 군인공제별, 주택청약, 예를 들어 이게 다 단기 투자야? 단기 투자 상품을 세 가지로 나눴어. 이게 분산 투자야? 아니야. 5년 안에 쓸 돈, 10년에서 20년 안에 쓸 돈, 20년 뒤에 쓸 돈, 내 인생의 플랜을 계획해서 시기별로 돈을 분산해서 모으는 게 진정한 의미의 분산 투자야. 대표적으로 나중에 결혼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 결혼하면 뭐가 생겨? 아기가 생기잖아. 지금 준혁이의 부모님도 결혼을 하셔서 지금 2남 1녀 중에 둘째가 된 거잖아. 마찬가지잖아. 그럼 한번 생각해봐. 지금 그냥 이 생각을 한번 가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준혁이가 나랑 상담 끝나고 집에 갔는데 바로 너가 키워야 되는 너의 갓난 아기가 있어. 그럼 내가 부모로서 키워야 될 거 아니야.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20살이 돼가지고 대학교 갈 때까지, 그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부모가 키워주는 게 자녀 양육식이고 교육식이잖아.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지금 내가 만약에 상상을 해보자. 집에 갔는데 깐난 애기가 응애하고 있어. 나 그 키워야 돼. 그 일이 언젠가 생기겠지, 결혼을 한다라면.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보자고. 응애하고 깐난 애기 태어났을 때 기저귀값, 분유값이 많이 들까? 아니면 그 애가 커서 20살 됐을 때 대학 갈 때 대학교 등록비, 월세, 학자금, 기타 등등등등, 뭐가 돈이 많이 들까? 후자가 몇 배 많이 들까? 10배가 많이 들어. 기저귀값, 분유값 몇 백밖에 안 들어. 후자는 몇 억 들어. 그럼 결혼한다며. 그럼 결혼하는 시점부터 앞으로 준혁이의 인생 최소 20년 뒤, 30년 뒤에 그 이벤트는 무조건 생기겠네? 그럼 그때를 위해서 준혁이가 지금 은행 적금 20만 원짜리를 했다 깼다 금리는 아주 그냥 박살이 나고 있는데 했다 깼다를 그냥 20번 반복하고 있으면 되겠어? 그거보다는 20년을 스트레이트로 가서 복리의 힘으로써 내가 더 많은 이자를 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 하나 정도는. 근데 그런 게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야. 그게 지금 준혁이의 포트가 아쉬운 점 중에 하나인 거야. 보험을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 뭐 보험이든 그게 뭐 방법은 많아. 뭐 보험도 있고 뭐 ETF도 있고 그냥 너무 많아. 그거는 다 설명을 듣고 너가 판단하는 거야, 결국엔. 난 설명을 쭉 나열을 해주는 거고, 거기서 중요한 거는 너가 너의 인생관 그리고 너의 재테크가 너의 마인드에 맞는 걸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아무튼 그래서 분산 투자는 내 인생의 기간별로 하는 거다.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왜냐면 그때그때 쓰는 돈이 다르기 때문이야. 그러면 준혁이가 지금 20대에서 너가 큰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쓸 만한 상황이 생기는 거는 보통 두 가지밖에 없어. 군인은 한 가지야. 일반인들은 두 가지고. 결혼밖에 없어. 결혼하면 집 다 주잖아. 그러니까 군인은 그것도 필요가 없는 거야. 너무 좋아, 진짜. 딱 결혼 자금. 근데 결혼 자금 얼마 들까? 군인. 그냥 난 알아. 한 1,000만 원에서 신혼여행 좀 좋은 데로 가면 한 1,500 정도 들어. 근데 그것도 아직 준혁이 나이에선 한참 남았네. 무슨 23살의 하세가 갑자기 결혼을 해. 적어도 순혼아이는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것도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자, 저축을 하는 것,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게 돈을 쓰려고 하는 거다. 그럼 진정한 부자들은 언제 어디에 얼마큼 쓸지를 당연히 생각하고 이 저축이라는 걸 한다. 그래서 포트가 분산으로 나뉘는 거야. 단기, 중기, 장기라는 개념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단기를 상품 10개를 쪼개는 거는 분산이 아니야. 그건 그냥 바보 같은 짓이고, 단기는 이거, 중기는 이거, 장기는 이거, 이렇게 해서 기간별로 5년 이내 거, 10년, 20년 그 이상, 이렇게 내가 포트를 짜는 게 진정한 의미로 자산 관리를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끔 하는 거야. 그러면 저축을 하는 이유는 뭘까? 돈을 쓰려고인데 이 돈을 쓰는 게 행복한 거 아니야? 돈을 쓰는 건 다 행복한 이유잖아. 집 살려고, 차 살려고, 자녀 이쁘게 키우려고, 내가 인생 뭐 어디 여행 가려고, 맞잖아. 그러니까 저축을 잘한다는 건 뭐야? 내 행복을 위한 거라야. 그래서 저축은 내 행복을 위한 거야.
난 이렇게 저축을 정의해. 저축을 하는 이유는 내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다. 날 위해서 하는 거다. 친구들이랑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먹는 거 재밌지. 한 5만 원, 10만 원 들잖아. 근데 그거 한 번 아끼고 10만 원씩 수십 년을 더 모았을 때 내 집 평수가 넓어져. 그러면 어떤 게 더 행복할까? 후자가 더 행복할 수 있겠지. 물론 전자도 행복하지만. 그래서 그런 삶의 밸런스를 찾아가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버는 거를 전부 다 지금 당장의 행복에 투자해서도 안 되고 전부 다 나중에 받을 행복을 투자해서도 안 돼. 그래서 법칙이라는 게 있어. 그게 바로 4-3-1 법칙이야. 너가 이만큼 벌어? 그럼 40%는 이렇게 쓰고 30, 20%는 이렇게 쓰고 10%는 이렇게 해. 이게 4-3-1 법칙이거든. 그거를 우리가 밸런스를 맞추면 인생에서 경제적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어. 그래서 재테크와 자산관리를 비교해 줄 때 첫 번째로 내가 항상 하는 얘기는 저축은 뭘 위해서 하는 거다?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 저축 금액이 높아질수록 내 인생이 더 행복해지는 게 맞아. 나는 지금도 내 급여를 온전하게 본 적이 없어. 왜? 내 급여일이 25일인데 내 모든 저축의 결제일은 그 전이야. 그럼 아예 빠지고 들어와. 그게 바로 수도꼭지형 저축이야. 아예 꽉 잠궈버리는 거야. 근데 솔직히 순호는 내가 그걸 해줬어. 근데 준혁이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포트폴리오를 내가 만들어주면 그거대로 잘 수행을 할 친구야. 그렇다라고 순호가 뭐 그게 아니라 순호는 그때는 조금 더 이 돈을 쓰고 싶다는 가치관이 더 많았던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니, 누구보다 잘하지만. 근데 준혁이는 지금의 가치관이 밸런스 있게 내가 이거는 쓰고 이거는 모아야겠다. 이렇게 분산을 해야겠다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이 60만 원은 나누는 포트가 중요한 거고, 결국에는. 그리고 이 60만 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합쳐가지고 대략 한 100만 원, 110만 원 정도인데 이 정도만 꾸준하게 시간이 지나도 너는 충분히 수억 원의 자산을 모을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내가 진짜 보여줄게. 내가 말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통계치와 실제 플랜으로 보여줄게. 아마 굉장히 놀랄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40살 초중반부터 준혁이는 한 달에 대략 120에서 150만 원 정도의 보너스가 그냥 매월 들어올 거야. 내가 그 시스템도 만들어 놓을게. 이게 동공장 시스템이거든. 그것도 내가 오늘 다 얘기를 해줄게. 자, 다시 여기로 와서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더 풀어보자. 재테크와 자산관리를. 재테크는 기성복 같은 거야. 그리고 자산관리는 정복 맞춰봤지. 정복 맞출 때 뭐 순호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너가 입는 거 아니잖아. 준혁이는 준혁이의 사이즈에 맞춰서 따로 치수 재가지고 입잖아. 정복 같은 거야. 즉 맞춤복이지. 재테크는 기성복, 자산관리는 맞춤복인 거야. 자, 이렇게 봤을 때 내가 만약에 내 인생에 딱 한 번만 하는 이벤트야. 뭐 결혼이야.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러면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웨딩드레스를 대부분 기성복 입어 아니면 맞춤복 입어? 내 인생에 한 번 하는 이벤트인데 대부분 맞춤복 입어? 아니야. 대부분 기성복 입어. 왜 그러냐? 이게 더 싸기 때문이야. 그거는 돈을 쓸 때 그래. 근데 돈을 모을 땐 달라. 당연히 나랑 너랑 급여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포트를 짜도 금액이 달라. 하지만 포트는 똑같이 짤 수 있어. 적금 이만큼 각자의 급여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비율만 나누는 거야. 나는 예를 들어 뭐 1000만 원을 버니까 적금을 해도 200을 하겠지. 근데 180을 버니까 적금을 해도 포트를 똑같이 짜도 20%면 200을 벌면 40을 하는 거고 순호는 60을 하는 거겠지. 하지만 그 상품, 그 재테크는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야. 다만 금액만 다른 거야. 그렇게 금액만 다른 걸 하는데 왜 기성복을 입어? 맞춤복을 입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자산관리는 맞춤복처럼 해야 되는 게 정석이야. 나한테만 맞게끔. 내가 예를 들어 군인이 아니야. 그냥 일반적인 사업을 해. 그래서 수입이 변동이 곡선이 심해. 그런 사람한테 매월 일정하게 납입을 하라고 할 수가 있어? 군인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기 때문에 월급을 못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재밌는 게 이미 결혼을 했어. 근데 결혼 자금을 또 모으고 있어. 진짜 바보 같아. 이미 결혼했어. 그럼 결혼 그 다음에 이벤트를 준비해야 되잖아.
근데 남들이랑 그냥 똑같이 하기 급급한 거야. 특히 사회초년생분들이. 결혼 자금 때문에 적금 한참 했어. 오케이. 그건 괜찮아. 근데 결혼하고 나면은 나중에 20살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가 20살 될 때 위해서 복리 투자라든가 비과세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원래 하는 게 적금이니까 그냥 적금만 또 하고 있어. 그러니까 했다 썼다 했다 썼다 했다 썼다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내가 경제활동을 할 때는 문제가 없다. 근데 은퇴하는 순간 아무것도 안 남아. 이미 다 써서. 그게 달리투자와 복리투자의 차이야. 그래서 우리는 두 개를 다 섞어야 돼. 적금이 나쁘다라는 거, 군인공제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야. 물론 솔직히 군인공제는 내가 생각할 때 아주 나빠. 이건 아주 나쁜데 필요하다라면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달리도 하고 복리도 하고 과세도 있어야 되고 비과세도 있어야 되고 나한테 중요하고 급한 것부터 챙겨 나가야 된다라는 거야. 그게 진정한 의미의 재테크지. 그렇게 맞춤 복식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순호랑 준혁이의 플랜은 다른 거야. 그리고 지금 준혁이는 잘 옷을 입긴 했어. 근데 겨울이 되잖아 이제. 그럼 패딩도 하나 걸쳐야 되고 내복도 좀 입어야 돼. 귀걸이도 해야 되고 목도리도 해야 돼.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가 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내가 충분히 수용 가능한 내 급여라는 범위 내에서 하나하나씩 내 액세서리를 코디해 나가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그거를 나 혼자만 해. 김민준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준혁이와의 상의를 통해서 교육도 아니라 상의를 통해서 지금보다 준혁이가 훨씬 더 세련된 옷 그리고 더 너가 원했던 컬러 남들 다 입는 게 아니라 오늘 입고 온 스타일처럼 굉장히 멋있게 딱 너가 원하는 핏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서 같이 허리 사이즈, 팔 사이즈, 다리 사이즈, 어깨 넓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가슴 둘레 이런 걸 다 재서 하나하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한테만 맞춰서 재테크를 맞춰주는 게 바로 맞춤복식 재무설계고 이 기본안은 내가 직접 만든 거야. 이 재무설계를 맞춤복식으로 한다라는 그 단어나 용어 자체를 내가 만들었다고. 이 개념을 내가 잡은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은 당연히 다른 너만의 것이어야 되고 네 마음에 들어야 되고 순호한테 입히면 맞지가 않아야 돼. 오직 너한테만. 그런 게 맞춤복식 재무 설계라면 그리고 지금 준혁이가 입고 있는 게 일반적인 기성복의 군복이었다라면 너 사이즈로만 딱 원하는 핏, 원하는 색깔로 맞췄을 때 당연히 그게 더 마음에 든다라면 맞춰볼 의향이 있겠어? 준혁이는? 당연히 있어야지. 없으면 그거 정상이 아니잖아. 한 겨울에 반팔 반바지를 입고 있는데 근데 준혁이는 그 정도는 아니야. 가을옷 정도는 입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내가 막 이거 너무 잘못됐다고 혼낼 정도는 아니야. 난 정말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면 눈물 쏙 빼게. 난 신용카드도 자른 적 있어. 그 오복이 너 오복이 알지? 네. 양오복. 그 양오복 중사라고 있는데 그 양오복 중사는 나랑 상담하다 내가 신용카드 잘라버렸어. 왜냐면 200을 버는데 180을 써. 근데 아까 내가 그 얘기했잖아. 보람이 있다고. 요번에 그 양예은이라는 그 와이프분이랑 결혼한다고 다 내 덕분이라고 연락 왔어. 난 거기서 이제 뿌듯함을 또 느끼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이 자산관리는 맞춤복식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상담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준혁아. 너 급여가 올라가면 너 팔다리가 길어지는 거야. 그럼 전에 맞췄던 게 맞아? 아니잖아. 근데 나는 최소한 너가 휴가 나오면 나 한 번씩 봐야 돼.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너가 일반 직장인이었으면 아마 앞으로 6개월 동안 날 5번을 더 봐야 돼.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1년에 최소 2-3번씩은 나랑 계속 봐야 돼. 앞으로도. 계속 만나면서 그때그때 바뀌는 너의 팔다리, 어깨 넓이.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팔 하나가 잘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또 그거에 맞춰서. 너의 급여가 많아지면 그래서 반드시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때마다 내가 찾아가서 맞춤복식 재무설계를 다시 계속해서 바꿔줘야 돼. 이거는 요렇게 조금 더 이제 넣어야 되고 요렇게 조금 더 넣어야 돼. 단 한 번의 상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단 한 번 이렇게 인연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인연이 되면 나랑 평생 가야 돼. 앞으로 네가 급여가 올라가고 지출이 바뀌고 결혼하고 이러면 모든 패턴이 바뀌잖아. 그때 내가 찾아가서 또 와이프까지 해가지고 다 상담해줘. 그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자산관리고 맞춤복식 재무설계라는 거야. 그래서 자산관리의 첫 번째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나만의 거, 맞춤복식 재무설계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런 팩트들을 나한테 잘 보내준 거야. 이런 팩트가 급여가 팔 길이고 지출이 다리 길이고 이 변동 지출은 어깨 넓이였고 이 지금 저축하고 있는 건 허리 둘레였던 거야. 근데 이거를 만약에 잘못 알려주면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준영이가 얘기하는 게 비상금이야. 비상금을 지금 어느 정도 모았어? 비상금을 잘 모았을수록 당연히 저축을 잘할 가능성이 높은 거지. 150 정도. 150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해. 근데 나 이걸 물어보고 싶다. 이 150으로 최근에 비상자금 쓴 거 있어? 흔히 말하는 그 이벤트에서 응. 친구들 생일이나 응. 뭐 이런 거 가지고 5만 원씩. 5만 원. 이걸 쓴 건 아니잖아. 네. 앞으로도 그럴 거야. 몇백만 원 이상의 비상금을 쓸 일은 아예 발생하지 않아. 난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 그럼 이 비상금은 뭐냐면 진짜 만약에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써야 되는 돈 혹은 새로운 저축이라든가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 시드머니가 되는 거야. 물론 이걸 다 하면 안 되겠지? 절반 정도만. 이 개념으로 비상금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비상금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뭐냐? 바로 100m 달리기와 행군 해봤어? 네. 행군의 차이야. 재테크는 100m 달리기고 자산관리는 행군 같은 거야. 인생을 뭐라 그래? 그렇지. 바로 대답이 나오잖아. 인생은 마라톤이야. 근데 어떻게 마라톤이라고 대답이 나올까? 내가 앞에 100m 달리기라고 했기 때문이야. 100m 달리기, 재테크는 100m 달리기야. 근데 100m 달리기를 50m 떴다가 대유식했다가 나머지 50m 닭죽 먹고 뛰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그건 추방해야지. 지구에서 추방해버려야 돼. 그런 사람은 없어. 단기간이기 때문에 내가 호흡을 참고도 뛸 수가 있는 거겠지. 하지만 행군이나 마라톤을 그렇게 뛸 수 있어? 불가능하지. 특히 행군 40km짜리 마라톤도 42.19km잖아.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길기 때문이고 그때그때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이잖아. 나는 혹시 준혁이 인생을 영화처럼 살고 싶다라는 말 알아? 순호도 알지? 어때? 인생 영화처럼 살고 싶어? 인생을 영화처럼 살려면 있잖아.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 나가가지고 포르쉐 매장 있지. 람보르기니 매장 때려 부신 다음에 그거 차 하나 훔쳐가지고 그냥 아주 도심에서 막 분노의 질주처럼 300km 달리면서 아주 난동 한번 펴야 돼. 왜? 왠 줄 알아? 영화는 120분이잖아. 120분 살고 죽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영화처럼 산다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마라톤처럼 살아야지. 우리의 인생은. 이것도 이제 삶의 마인드인데, 그러면 한번 봐봐라. 우리가 행군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아무것도 지도도 없어. 가야 되는 길도 몰라. 근데 행군할 수 있어? 그리고 심지어 행군을 준혁이 너 혼자 한다고 생각해봐. 그걸 하겠니?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힘들겠지. 행군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두 가지야. 일단 첫 번째, 다 같이 해서. 두 번째, 길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야. 보통 중대장 따라가잖아. 좋은 대대장님은 같이 해주고. 인생도 재테크도 재무설계도 똑같다라는 거야. 앞으로 나는 삶의 멘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재테크를 하는 사람이잖아. 앞으로 준혁이의 그리고 순호의 이 자산관리라는 긴 마라톤에서, 내 인생 마라톤에서 그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나지. 너네가 앞으로 겪을 걸 다 겪어봤고 수천 명을 상담하면서 앞으로 언제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되는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나는 그거야. 준혁아, 이제 5년 뒤면 이런 일 생길 거니까 이제부터 이거 모아야 돼. 준혁아, 너가 지금 10년 뒤면 이런 일 생기거든. 그리고 너가 이때가 되면은 요 정도 급여가 올라가니까 너 이제부터 지금 이건 해야 돼. 그리고 이 타이밍, 이거 스파트 낼 타이밍이야. 지금 증시가 많이 떨어져서 여기서 이거 들어가면 너무 좋거든. 그런 것들을 다 페이스메이커,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 해주는 게 이제 앞으로 평생 내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난 길을 다 알고 있지. 내가 아주 좋아하는 말, 워렌 버핏 알지? 워렌 버핏이랑 밥 먹으려면 얼마 내야 돼? 27억. 한 끼 먹는데. 근데 왜 그 돈을 내고 어떤 사람들이 밥을 먹을까?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 뭔 줄 알아? 부자를 따라하는 거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하는 포트폴리오 난 너한테 그대로 줄 거야. 근데 한 달에 800, 1000만 원, 2000만 원씩 저축 못 하잖아. 그러니까 너 수준에 맞게 그걸 그냥 쪼개서 하면 돼. 어쩔 수 없어, 소득의 차이는. 하지만 포트폴리오의 차이는 줄여야지. 그래서 내가 아까 내가 안 하는 건 절대로 추천을 안 한다고 얘기했던 것도 이거에 일맥상통하는 맥락인 거야. 이 관점에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재무설계가 마라톤인 이유, 행군인 이유, 첫 번째, 길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나야. 그래서 앞으로 위랑 이어져.
맞춤복식 재무설계가 뭐라 그랬어? 그때그때 내가 계속 코칭을 해주는 거라 그랬잖아. 마찬가지야. 그래서 내가 그 정보를 알아야 오케이. 이 상황에서 지금 이거 미리 준비하면 앞으로 5년 뒤에 이런 일이 생길 거니까 그거 그냥 리스크 없이 지나갈 거야. 이런 것들을 내가 그때그때 알려줄 수 있는 거야. 부자가 되는 가장 좋고 빠른 길은 부자가 되는 거다. 라는 걸 알려주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길. 이 길을 정확하게 가야 돼. 내가 아무리 달리기가 빨라, 체력이 너무 좋아. 지금 당연히 34살인 나보다 23살인 준혁이가 또 축구도 오래 했는데 체력이 훨씬 좋겠지. 난 요새 운동할 시간도 솔직히 없어. 아주 체력이 좀 저질된 것 같은데 나도 군대 때는 체력 좋았거든. 근데 중요한 건 재테크 길을 간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준혁이가 정말 빠른 속도로 뛸 수 있는 사람이어도 내가 이길걸? 준혁이가 토끼처럼 빨리 뛸 수 있고 내가 거북이처럼 간다 그래도 내가 이길 거야. 왜냐면 내 도움 없이 너는 거꾸로 갈 거니까. 나는 외발이야. 난 심지어 기어가. 난 포복으로 가. 이렇게 포복으로 가. 그래도 난 순호보다 결승점에 빨리 갈 거야. 왜 그러냐면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재테크적으로 내가 계속 결승점이 요 앞에 있는데 내가 뒤로 뛰고 있어. 그럼 갈 수 있어? 없지. 꾸준히 천천히라도 길을 정확하게 알고 앞으로 가는 사람이 결국엔 이기는 싸움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알아야 돼. 근데 대부분이 그 길을 모르지. 지금 내 도움 없이 만약에 이렇게만 했잖아? 그러면은 결승점에 아마 도착을 아예 그냥 할 수가 없을 거야. 근데 여기서 두 가지만 추가하면 결승점에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오늘 내가 그런 것들을 알려줄 거야. 그래서 자산 관리는 두 번째 뭐냐? 마라톤이야. 마라톤을 뛸 수 있으려면 든든한 페이스 메이커가 있어야 돼. 그리고 앞을 다 예상을 해줘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거 올바른 길로 가야 돼. 거꾸로 가면 의미가 없어. 결승점에 못 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내가 다 해결을 해줄 수 있어서 재무설계는 마라톤에 비유하는 거야. 자, 그럼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해. 세 번째가 뭐냐면 재무설계는 목적이야. 목적. 목적. 목적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목적을 전해주고 목적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목적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을 안내를 해주는 게 바로 이 자산관리야. 이거는 내가 실제 예를 하나 실화로 얘기를 해주고 싶어. 증권사에 다니던 내 친한 선배가 있었어. 그 김혜린이라고 날리던 트레이더였어. 굉장히 잘했어. 연봉도 높았고 6, 7억 됐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환멸을 느끼고 증권사 트레이더 생활을 접고 신사동에 가로수길 가봤어? 네. 야, 너는 아직 가로수길도 안 가봤냐? 나중에 형이랑 같이 가자. 네. 근데 가로수길에 6부심이라는 삼겹살집을 오픈했거든. 이게 실화야. 처음에는 이제 장사 경험이 없으니까 1층으로 딱 오픈했는데 장사 되게 잘 됐어. 점심에 쫙 줄 서가지고 먹고 신장 기업 하다 보니까 고기 1인분 시키면 소주 한 병 무료 막 이렇게 했었거든. 그리고 이제 막 뭐 나레이터 모델분들도 써가지고 막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장사 굉장히 잘 됐는데 장사를 처음 하다 보니까 평균을 못 내고 증축을 시켜버린 거야. 은행 대출을 엄청 받아가지고 2층으로. 그리고 망했어. 6개월 뒤에. 그래서 빚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지 그분이. 지금은 다시 증권사에서 일하시는데 그리고 내가 이건 그분의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이야. 이분이 참 그 안타까운 인생이지. 어떻게 보면 평생 일했는데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다 쫄딱 망했으니까. 그리고 이분은 나이가 좀 있으셔서 딸이 2명이 있어. 아내도 있고. 근데 이제 압력딱지가 막 붙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분이 10년 전부터 마음든든이라고 복리비과세 통장을 이용해서 아주 오랜 기간 꾸준하게 나한테 이자를 발생시키는 상품이 있어. 이분이 그 상품을 당연히 증권사에서 일했으니까 좋은 걸로 준비를 했겠지. 30만 원짜리를 10개로 나눠가지고 한 달에 300만 원씩 저축을 하고 있던 분이야. 이건 이분의 실제 사례야. 30만 원씩 10개로 나눴어. 이렇게 10개로. 다 스펙도 똑같고 똑같은 날에 가입했어. 똑같은 날에 준비했어. 근데 나중에 준혁이도 포트폴리오를 내가 짜주면 알겠지만 어떤 상품이라든가 어떤 재테크를 준비하면 그거를 준비했다라는 증서가 될 수 있는 증권이라는 걸 주거든. 나중에 이제 그거를 수노도 받았듯이 받게 될 거야. 그게 이제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인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게 있었겠지. 근데 지금 이 저축을 할 수 있어? 집에 압력딱지가 붙고 있는데
못 하잖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빚을 갚기 위해서 하나씩 깨기 시작했대. 이 사람이 10개를 하나, 2개, 3개, 4개, 5개, 6개. 근데 이걸 다 깨도 빚을 못 갚는 상황이었어. 근데 9개는 깼는데 하나는 못 깼다라는 거야.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다 깨도 못 갚는데 왜 하나는 남겨뒀지? 아니 뭐 다른 거면 몰라. 똑같은 건데 왜 이걸 왜 남겨뒀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리고 나서 강의가 끝났거든. 아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찾아가서 물어봤지. 아 선배 이거 왜 남겨두신 거예요? 그랬더니만 깨려고 증권을 딱 열었는데 거기에 자기가 자필로 우리 딸 대학 등록금이라고 써놨었대. 그걸 보는 순간 이걸 깨면은 내 딸이 대학을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남겨뒀다라는 거야. 소름이 돋더라고. 그래서 목적이 중요한 거야. 저쪽에 목적을 부여하잖아? 그럼 생명이 생겨. 그래서 내가 해주는 모든 재테크는 다 목적을 부여해. 이거는 언제 이런 목적으로, 이거는 언제 이런 목적으로. 그래서 목적을 정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면 보자. 지금 준혁이가 적금 20만원, 군인공제회 20만원, 주택청약 10만원 하고 있잖아. 이거부터 바로 목적을 내가 정해줄게. 적금은 앞으로 3년 안에 발생하는 단기자금 그리고 결혼자금으로 쓰면 돼. 왜 이게 되는 줄 알아? 지금부터라고 계산해보자. 20만원 적금하면 1년에 240 모이지? 앞으로 5 곱해봐. 그럼 이것만으로도 이미 1300. 결혼자금은 끝나? 오케이, 결혼자금 클리어. 그럼 이걸로 결혼자금 끝내면 돼. 군인공제회? 이거는 솔직히 내가 좀 바꿔주고 싶어. 이유가 있어. 나는 뭐든지 다 이유가 있어. 그걸 들어보고 준혁이가 판단해. 만약에 바꾸고 싶으면 이거 포함해서 바꾸면 되고 바꾸고 싶지 않으면 그냥 유지해도 돼. 근데 내가 이걸 바꾸고 싶은 이유는 변동금리이기 때문이야. 이따가 다 얘기해줄게. 주택청약 10만원 너무 잘하고 있어. 이것만으로도 나중에 내 집 마련 그리고 계약금 등등등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겠지. 내 집도 마련할 수 있고 또 그 계약금 만드는 플랜이 있거든. 그런 것들을 다른 걸로 이제 해나가면 되거든.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체계적이야. 오늘 그런 시스템을 다 잡아줄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 내 머릿속에는 다 있어. 그냥 이것만 봐도 나오지. 그리고 나서 나머지 60에 대한 목적도 다 정해야겠지. 주택 마련이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내가 은퇴자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수억 원의 뭐 사업자금이라든가 등등 사람마다 다르잖아.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정해줄 거야.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갈게. 자산관리가 남들 그냥 하는 것처럼 다 그냥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준혁이 너 인생에 나만 내 포트대로 하는 거고 내 돈을 내가 직접 관리하는 거고 그게 다른 사람의 의견이 어떤 뭐 순호의 의견, 어떤 다른 어떤 부사관의 의견, 내 엄마 아빠의 의견이 들어간 게 아니라 전문가와의 1대1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나의 의견이 반영된 내가 원하는 컬러, 내가 원하는 PM, 내가 원하는 길이, 기장 이런 게 모두 다 반영된 맞춤복식 재무 설계. 두 번째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인생 마라톤에서 든든한 페이스메이커와 함께 앞으로의 일들을 예상해가면서 안정적으로 해나가는 것이고 한 번의 상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번의 상담을 통해서 맞춤복식으로 계속 내 인생을 좀 더 성장시키는 것이고 목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목적을 정해주는 것이고 목적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목적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을 제공해주는 것이라면 즉 자산관리가 맞춤복, 마라톤 그리고 목적 정하기라면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을 제공해주는 것이라면 자산관리를 받아볼 의향이 있겠어? 준혁이는? 안 받으면 그거는 약간 좀 지능의 문제잖아 사실. 당연히 있겠지.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본론을 얘기하기 시작할게. 본격적으로. 지금은 내가 지금 여기서 경제 얘기 하나라도 했어? 금리가 어쩌고저쩌고 하나도 안 했지. 근데 이미 많은 걸 깨달았지. 앞으로 너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어떤 플랜으로 어떻게 몇 년 이거는 몇 년을 앞으로 더 해야겠다. 네가 뭐가 부족한지 이제 알겠지. 그걸로 넌 이미 바뀐 거야. 신기하지. 넌 이미 바뀌었어. 그래서 자산관리가 맞춤복, 마라톤, 목적 정하기 이거라면 우리 모두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고 누가 너한테 야 자산관리 받았다면서? 그게 뭐야? 제대로 받은 거 맞아? 라고 물어보면 자산관리는 너랑 내가 다르게 재테크를 하는 내 인생에 내가 맞게끔 하는 맞춤복이고 든든한 페이스메이커와 함께 올바른 결승점으로 향하는 마라톤이고 내 모든 재테크에는 다 목적이 부여되어 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라면 너는
이미 재테크 가치관이 완벽하게 정립된 거야. 그럼 준혁이는 지금 엄청나게 이 2시간 정도에 사람이 완전 달라진 거지.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난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논할 건 뭐냐면 어떻게 이제 해나갈까? 그 본론을 얘기할 거야. 이제부터는 더 재밌어. 그래서 지금 내가 몇 시간 얘기했지? 한 2시간 얘기했네. 2시간 정도를 얘기를 했어. 근데 2시간 동안 금융 경제 얘기 하나도 안 했잖아. 하지만 지금 너가 기억해야 될 건 금융 경제에 대한 게 아니라 이거야. 절대 이걸 잊지 마. 이걸 기억한 상태로 한 5분 10분 담배 한 대 피고 와서 이제 본론으로 어떻게 그럼 너가 재테크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랬을 때 네가 경제적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이 김민준이라는 사람이 이 34살 젊은 나이에 어떻게 지금 경제적 자유를 누려서 한 달에 숨 마셔도 몇백만 원의 이자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려줄게. 근데 엄청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남은 2시간에 그렇게 할게. 준영아, 오케이? 자, 10분간 휴식하자. 담배 한 대 피고 오자.